예산조사 대장 계획센터 실행위원 민원총 연구원 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이상민 연구원 소개 올리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거 넘기는 거는 저랑 같이 농업 예산 관련돼서 한 2시간 정도 같이 얘기를 할 텐데요. 아까 예산이 뭐 어렵지만 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혀 조금 낯설 수는 있어요. 낯설 수는 있는데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저랑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한 중앙정부 농업 예산을 한 30분 정도 하고 제주도 관련 얘기를 1시간 반 정도 하려고 합니다. 자, 일단 좀 큰 얘기부터 하려고 하는데요. 올해 이게 그 숫자가 잘 보이시던지 모르시다만 그 나눠드린 거 보시면은 뭐 제일 만난 정도예요. 제가 이게 뭘 한 거냐면요. 전체 요한 최근 박근혜 정부랑 문재인 정부 이 8년 동안에 전체 예산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한번 쭉 비교를 해봤어요. 무슨 소리냐면요. 문재인 정부 언제 들어섰어요? 17년도에 들어섰죠. 17년도에 들어섰을 때 우리나라 중앙정부 총 지출이 얼마였냐면은 400조 원이었어요. 이게 단위가 100만 원이거든요. 단위가 100만 원이면은 읽기 편한 게 이 콤마 있잖아요. 콤마 앞이 그냥 조원이라고 하시면 돼요. 얘가 그냥 400조 원이다라고 읽으시면 되죠. 쉽죠? 얘는 3.5조 원, 얘는 19조 원, 얘는 6조 원, 얘는 10조 원 그냥 그렇게만 읽으시면 돼요. 자, 17년도는 문재인 정부가 처음 들어섰을 때 그때 우리나라 중앙정부는 얼마 쓰고 있다고요? 400조 원을 쓰고 있었어요. 자, 400조 원을 쓰고 있었는데 다음에는 428조 원, 다음에는 469조 원, 다음에는 512조 원, 올해는 558조 원을 쓰게 된대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한테 400조 원인 나라를 물려받아서 문재인 정부는 올해까지 558조 원으로 키웠으니까 얼마를 키웠어요? 400조 원에서 558조 원이 됐으니까 158조 원 정도. 그렇죠? 뭐 167조, 158조 원 정도 이 4년 동안 키웠어요. 자, 박근혜 정부는요. 13년도에 들어서서 그 전에 그 누구예요? 이명박 정부한테 341조 원인 나라를 물려받아서 1년, 2년, 3년, 4년 동안 400조 원으로 만들었으니까 박근혜 정부는 얼마를 키웠냐면은 58조 원 정도를 키웠고 문재인 정부는 157조 원을 키웠다는 얘기예요. 자, 뭐 문재인 정부도 많이 키웠다고 조금 키웠다고 저는 그 말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아무튼 확실한 거는 문재인 정부에서 얼마가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157조 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이 157조 원이 도대체 어디 예산을 늘렸냐가 궁금한 거예요. 궁금하죠? 박근혜 정부는 얼마를 늘렸다고요? 58조 원 늘렸는데 이 58조 원이 도대체 농업 예산 늘렸는지 국제 예산 늘렸는지 교육 예산 늘렸는지 한번 조사를 해보자라는 얘기입니다. 자, 문재인 정부가 158조 원을 늘렸어요. 158조 원을 늘렸는데 가장 많이 늘린 게 어디예요? 딱 보니까 이게 제일 크죠. 65조 원. 65조 원 늘린 데가 어디예요? 쭉 보면은 사회복지. 문재인 정부는 4년 동안 157조 원을 늘렸는데 그 중에서 한 65조 원 정도는 사회복지를 늘리는데 돈을 썼고 박근혜 정부는 4년 동안 58조 원을 늘렸는데 그 중에서 30조 원은 사회복지를 늘리는데 썼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많이 늘렸는데 둘 다 많이 늘렸는데 뭐 때문에 많이 늘렸냐? 사회복지가 가장 큰 건 맞다. 문재인 정부도 한 65조 원, 박근혜 정부도 한 30조 원 정도 늘렸고 그리고 다른 걸 보면 어떻습니까? 제일 조금 늘린데 우리 농림수산 예산은 한 3조 원 정도 늘어났어요. 문재인 정부 4년 동안에 3조 원 정도 늘어났고 박근혜 정부는 4년 동안에 한 1.2조 원 정도 늘어났는데요. 그런데 이게 숫자가 달라서 제가 한번 증감률을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증감률을 비교를 해보니까 이건 그냥 제가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한번 비교해 본 거거든요. 그래서 그 문재인 정부는 4년 동안에 전체 평균이 한 8% 정도 늘었고 박근혜 정부는 전체 평균이 한 4% 정도 늘어났어요. 4% 늘어났으면 평균인 거니까 4%보다 더 많이 늘어났으면 평균보다 더 많이 늘어난 거고 문재인 정부는 8.4% 늘어났으니까 8.4%보다 더 많이 늘어났으면 평균인 거죠. 자, 문재인 정부는 한 8.4% 늘어났는데 평균은 8.4% 늘어났는데 사회복지는 한 11% 늘어났어요. 박근혜 정부는 평균 4% 정도 늘어났는데 사회복지는
한 10% 정도 늘어났어요. 이런 사회복지 같은 경우는 평균보다 더 많이 늘었죠. 우리 농림수산 같은 경우 어때요? 평균은 한 3.1% 늘어났는데 농림수산은 한 1.2% 늘어났다. 이거는 농림수산은 평균보다 훨씬 조금 늘어났다. 사실 알 수가 있었고요. 문재인 정부도 평균은 8.4% 늘어났는데 농림수산은 한 3.7% 늘어났다라는 걸 보면은 평균보다 농림수산은 어느 정도든 굉장히 조금씩 늘어났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거 보기 편하라고 그래프를 한번 그려봤어요.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이 파란색은 문재인 정부거든요. 그리고 이 빨간색은 박근혜 정부예요. 자,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이제 총량을 늘렸으니까 거의 모든 분야가 다 박근혜 정부보다 늘어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비교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이 파란색 그래프를 잡고 이렇게 밑으로 끌었어요. 아니면 빨간색 그래프를 잡고 위로 끌었어요. 어디까지? 이 총량이 닿을 때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파란색은 문재인 정부이고 빨간색은 박근혜 정부인데 이 두 개를 비교하려고 제가 이 두 개를 이렇게 이 총량을 같을 때까지 끌었어요. 같을 때까지 끌으니까 어떤 그래프가 나오냐면 이 그래프가 나왔죠. 자, 그래서 이걸 보니까 문재인 정부는 이 평균보다 어느 분야가 더 많이 늘어났고 박근혜 정부는 이 평균보다 어느 분야가 더 조금 늘어났는지 한번 쭉 봤는데요. 문재인 정부가 가장 많이 늘어난 데는 여기죠. 박근혜 정부가 비교했을 때 가장 차이가 나는 데들이었죠. 이게 어디입니까?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같은 이런 뭐 경제 산업 예산에다가 돈을 굉장히 많이 썼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보다 돈을 좀 많이 쓴 게 어디입니까? 환경이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이런 산업, 이런 경제 예산과 환경 예산은 굉장히 돈을 많이 썼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환경도 사실 전기차 수소차예요. 마이크 잘 안 들리나요? 마스크를 벗으면 안 되겠습니까? 저는 뭐 이게 강의용 마스크여서 이러면 더 잘 들립니다. 예, 잘 들립니다. 저 아주 건강하고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마스크도 벗고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은 파란색이랑 빨간색 차이가 이렇게 많이 벌어진 데가 이 소리가 훨씬 나네요. 빨간색과 파란색 차이가 벌어진 데가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보다 더 돈을 많이 쓴 데고, 보면은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그리고 이 환경 쪽이 굉장히 더 많이 썼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환경도 전기차 수소차니까 사실상 뭐 아시잖아요. 전기차 수소차에는 돈을 많이 썼다라면서 뭐 환경적인 측면도 있지만 결국 그것도 산업적인 그런 측면도 있지 않을까라는 사실을 우리 알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빨간색 박근혜 정부가 문재인 정부보다 더 많이 쓴 데는 어디예요? 이런 데죠. 그게 없죠. 박근혜 정부는 문화관광, 체육 이런 데다가 돈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는 특히 코로나 때문에 이 관광에다가 돈이 굉장히 줄어든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또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보다 더 많이 쓴 데는 어디입니까? 공공질서 안전. 제가 보니까 한 경찰 같은 데다가 박근혜 정부 굉장히 돈을 많이 썼고요. 그리고 SOC가 뭐예요? 이런 건설 같은 거 하는 거죠. 도로 만들고 이런 공항 만들고 철도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박근혜 정부는 굉장히 아주 오히려 감소가 됐는데 문재인 정부는 감소된 건 아닌데 이 증가율은 다른 데에 비해서 굉장히 떨어지죠. 증가율이 가장 떨어지는 데가 어디예요? 여기죠. 농림수산입니다. 문재인 4년 동안에 최근 여러 가지 분야가 있지만 이 평균이 여기인데 평균보다 더 많이 쓴 데도 있고 평균보다 조금 쓴 데도 있지만 제일 밑에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농림수산입니다. 그래서 이 4년 동안 가장 조금 증가한 분야.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는 아니에요. 마이너스는 아닌 게 이게 무슨 소리냐면 아까 표를 이 농림수산 같은 경우 17년도에 얼마 썼어요? 19조 원을 썼다가 21년도는 얼마 씁니까? 22조 원을 쓰니까 늘어나긴 늘어났어요. 얼마가 늘어났냐면은 한 3조 원 정도 늘어났는데 그렇지만 이 3조 원 정도 늘어나서 증감률이 몇 프로냐? 증감률이 그 연평균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보면은 농림수산 같은 경우 연평균 3.7%를 증가했는데 3.7% 증가한 데는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평균은 8.4% 증가했고 가장 조금 증가한 데가 바로 이 농림수산이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도 4년 동안 연평균 1.6% 증가했고 문재인 정부도 4년간 3.7% 증가했는데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는 가장
조금 증가한 분야가 바로 농림수산 분야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중앙정부 농림수산 관련된 예산을 제가 총 정리해봤어요. 총 정리하니까 어떤 이렇게 볼 수가 있냐면요. 이게 전체 중앙정부 농림수산 예산이거든요. 제 강의는요. 점점 확대됩니다. 점점 처음에 뭐였어요? 우리나라 전체 예산을 말했죠. 전체 예산 중에서 그 농림수산 예산이 올해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올해 22조 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올해 농림수산 예산이 22조 원을 쓰고 있는데 이 22조 원을 도대체 어디다 쓸까? 22조 원을 이렇게 확대하니까 뭐가 나오는 겁니까? 22조 원을 확대하니까 바로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22조 원을 어디다 쓰냐? 지금 다 합치면 얼마예요? 농림수산 다 합치니까 여기 22조 원 나왔죠. 콤마 앞에 22조 원이거든요. 그 22조 원이 이 두 페이지로 제가 한번 요약을 해보니까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결국 그 농림수산에다가 22조 원을 써요. 22조 원을 쓰는데 22조 원 중에서 농촌에다가는 얼마를 쓰냐면 22조 원 중에서 한 15조 원을 써요. 그 농림수산 분야는 크게 세 지시거든요. 농업, 농촌, 그리고 농업, 농촌 다음에 또 뭐겠어요? 여기 농업, 농촌, 그리고 다음에 수산업촌, 그리고 그 다음에 임업산촌이에요. 그러니까 농림수산 분야 예산 22조는 결과적으로 농촌에다 쓰냐, 어촌에다 쓰냐, 산촌에다 쓰냐 이 셋 중에 하나는 얘기예요. 이 세 개 다 합쳐서 얼마를 써요? 한 22조 원을 써요. 22조 원을 쓰는데 농촌에다는 얼마를 쓴다는 얘기예요. 농촌에다는 여기가 아니 가운데 아니 요 컴퓨터 22조 원 중에서 농업 농촌에는 15조 원을 쓰고 그리고 이건 농림부구나. 농업 농촌에는 한 16조 원을 쓰고 아까 그 수산업촌에는 한 2.6조 원을 쓰고 그리고 임업산촌 발음이 안 되지. 임업산촌에는 한 2.5조 원 정도 쓰니까 22조 원 중에서 그래도 가장 대부분은 어디다 써요? 22조 원 중에서 16조는 이 농업 농촌에다 쓴다. 그래서 16조는 농업 농촌에다 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조금 더 확대할게요. 우리나라가 아까 한 558조 원 정도 쓴다고 하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농림수산 예산이 한 22조 원 정도 쓴다 여기까지 하고 22조 원 쓰는 농업수산 예산을 확대를 했더니 지금 이 농업농촌 전체가 한 16조 원 정도 쓴다라는 사실까지는 우리가 들어왔어요. 자, 우리가 농업농촌에다가 16조 원을 도대체 어디다가 쓰는지 16조 원은 어디다 쓰는지를 제가 쭉 나열을 한 거예요. 보면은 가장 많이 쓰는 데가 어디예요? 쭉 보면은 여기서 제일 많이 쓰는 데는 그냥 바로 티가 나는 데가 한 4조 원 쓰는 데가 있죠. 4조 원. 4조 원 쓰는 데가 어디입니까? 농가 경영 안전. 우리 한 4조 원씩이나 농가 경영 안전에다 쓴 데인데 농가 경영 안전이라는 것이 어떤 게 포함되어 있을까요? 가장 많이 쓰는 한 4조 원 정도 쓰는 거라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직불금 같은 거. 그러니까 농업 경영 안전이 한 4조 원 정도 쓰는 거니까 이 농업 농촌 중에서 제일 많이 쓰는 거죠. 이 4조 원 정도 쓰는 농가 경영 안전이 도대체 어떤 사업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농가 경영 안전. 농가 경영 안전에 속한 사업들이 이게 다거든요.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하고 있는 농가 경영 안전에 속한 이 세부 사업이 이게 다예요. 이게 다른데 가장 큰 금액은 뭡니까? 직불금이래요. 직불금이 한 2.3조 원 정도 쓰니까 직불금을 포함한 한 2.3조 원을 다 합치면은 아까 한 4조 원 정도 되겠죠. 그래서 농가 경영 안전이라는 프로그램이 우리가 돈을 가장 많이 쓰는 이유는 바로 직불금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해하는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제일 큰 게 농가 경영 안전이 4조 원이면 그 다음 뭐예요? 뭐 양목 관리 같은 거. 자, 양목 관리는 뭐겠어요? 양목 관리 우리 그 쌀 수매하고 하는 게 양목 관리니까 이전 가장 큰 것으로 이해됐고요. 농업 생산 기반 정비라는 뭔지 모르는 곳에 한 2조 원, 한 1.9조 원 정도 쓰죠. 농업 생산 기반 정비. 농업 생산 기반 정비가 도대체 뭘까요? 농업 생산 기반 정비가 뭔지 한번 보면은 농업 생산 여기다 하는 것도 있었네. 네, 가운데. 신기하네. 아니 컴퓨터가
컴퓨터랑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아니라 농업 생산 기반 정비에 속하는 게 가장 큰 걸 뭔가 봤더니 결과적으로 뭐예요? 뭐 수리시설 개보수하고 배수 개선하고 용수 개발하니까 뭔가 이 물을 대주는 사업들을 다 합쳐서 농업 생산 기반 정비라고 말하고 이런 거에다가 한 2조 원 정도 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앙정부가 쓰는 중앙정부가 쓰는 요 전체 농업 농촌 예산 한 16조 원 중에서 제일 큰 거는 이런 농가 경영 안전이라고 속한 데다가 직불금 같은 거가 한 4조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농업생산 기반 정비가 한 2조 원 정도 되고 농업생산 기반 정비는 그냥 수리시설 같은 거 만드는 게 한 2조 원 정도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보면은 증감률이 굉장히 이 농업 농촌 중에서도 거의 유일하게 증감률이 꽤 높은 데가 있어요. 증감률이 가장 높은 데가 어디에 농업 인력 육성 양성 및 창업 지원 같은 경우는 이 농업 농촌에 속한 프로그램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증감률이 거의 뭐 연평균 29%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어서 한 6조 원 정도 쓰는 건데요. 그렇다면은 농업 인력 육성 창업 지원이 뭔데 그렇게 증가율이 굉장히 좋냐를 보면은 그렇죠. 농업 인력 육성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 요즘에 굉장히 많이 증가되고 있는데 보면 뭡니까? 뭔가 이런 문자하는 사업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농지 지원 문자 해주고 뭐 이런 교육 훈련 같은 거 해주고 이런 것들이 요즘에 굉장히 농업 농촌 사업 중에서는 굉장히 많이 증가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들을 다 모아서 한꺼번에 보면요, 이게 지금 올해 중앙정부가 하고 있는 농림수산 분야 사업 중에서 제일 금액 큰 순서대로 쭉 나가는 겁니다. 제일 금액 큰 순서대로 쭉 나가는 건데 제일 큰 사업은 뭡니까? 직불금 사업이에요. 직불금 사업이 농림수산 분야 제일 큰 사업이 직불금 사업이어서 2.3조 원 정도 되고요. 두 번째 큰 사업은 뭐예요? 양봉 매입하는 거. 이 매입하는데 한 2.2조 원 정도 쓰이고 그 다음은 뭐 이런 문제 사업 그리고 나서 이 수리시설 보수하는 사업들 이런 것들이 이 중앙정부가 하고 있는 농업농촌 예산 중에서 제일 큰 사업이에요. 자, 이것에 대해서 의미를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리 농업농촌 사업이라고 해서 농림수산 분야 사업이라고 해서 중앙정부가 돈을 쓰고 있는 사업 중에서 제일 큰 사업은 일단 직불금은 우리가 먼저 정확히 아니까 그거 넘어가고 두 번째 큰 사업이 뭡니까? 양분 매입비가 한 1조 원이 넘고요. 그리고 나서 쓰는 게 인재 사업이고 그리고 나서 쓰는 게 또 인재 사업이고 그렇잖아요. 자,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을 해볼게요. 제가 뭐라고 하냐면 제가 100만 원을 빌려드릴까요? 아니면 10만 원을 그냥 드릴까요? 뭐 선택하실 거예요? 제가 100만 원 빌려드리면 저는 분명히 이자까지 쳐서 받을 거예요. 그리고 아니면 10만 원을 그냥 드릴까요? 아니면 100만 원을 빌려드릴까요? 아니면 선택하시면 뭐 선택하실 거예요? 그냥 10만 원 받는 게 훨씬 낫지 않아요? 근데 저한테 뭐 굳이 100만 원 빌려 받은 다음에 전 이자까지 쳐서 그걸 받을 건데 보통 저한테 100만 원 빌려요. 그냥 저한테 딱 현금 10만 원 받고 떨어지는 게 훨씬 이득 아닙니까? 당연하잖아요. 자,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직불금 같은 경우는 그냥 받는 거예요. 받는 거니까 2.3조 원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는 어떤 거예요? 양국 매입비가 한 1.6조 원이니까 이것도 굉장히 큰 사업인데요. 정부가 1.1조 원을 가지고 양국을 매입한 다음에 그걸 어떻게 해요? 그냥 땅에다 먹어요? 아니죠. 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부 예산서에는요, 양국 매입비가 1.6조 원이라고 써져 있어요. 실제로 1.1조 원을 가지고 양국을 매입을 하니까. 그런데 1.1조 원을 다 써서 없어지는 돈이 아니에요. 왜? 1.1조 원 가지고 양국을 매입해 놓고 얘를 다시 팔잖아요. 얘를 팔면 뭐가 생겨요? 수입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예산서만 보면은 정부가 1.1조 원을 농민들을 위해서 써서 없애는 것처럼 오해할 수가 있는데 이걸 써서 없애는 것이 아니다. 1.1조 원을 주고 사는 것은 맞고 이걸 가지고 다시 팔면 또 수입 생기기 때문에 1.1조 원은 그냥 다 써서 없애는 거는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뭡니까? 이것도 융자 사업이고 이것도 융자 사업이잖아요. 7천억 원 융자해주고 6,400억 원 융자해주는 건데 7천억 원을 보조금으로 주는 사업과 7천억 원을 융자해주는 사업은 이건 완전히 성격이 다른 거잖아요. 7천억 원 융자한다면 어떻게 해요? 다시 받아요. 다시 이자까지 쳐서 받아요. 왜냐면은 물론 그 이자는 시장 이자보다 훨씬 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1,000억 원을 그 시장에서 은행에서 빌리려면은 이자 뭐한 계산을 편하게는 1억 원이라고 하면은 1억 원을 은행에서 빌리려면은 뭐 우리가 뭐 한 몇 년 동안에 한 1,000만 원을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정부가 융자를 주면 1,000만 원까지는 융자가 발생하지 않고 한 500만 원만 줘도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농민한테 실제로 이걸 얻어지는 이익이 얼마예요? 1,000만 원 융자 금액 전체가 아니라 원래 은행한테 빌리면은 1억 원 전체 융자 금액이 아니라 은행한테 빌리면 1,000만 원 이자를 줘야 되는데 정부한테 빌리면 500만 원만 이자를 줘야 된다면 우리한테 이득은 딱 500만 원인 거잖아요. 그런데 정부 예산서에는 뭐라고 써져 있는 거다? 1억 원이라고 써져 있는 거예요. 왜? 1억 원 전체를 융자를 해주니까. 그래서 정부 예산서만 보면은 농민한테 1억 원을 쓰고 있구나라고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받는 이득은 얼마예요? 딱 500만 원인 거예요. 그 은행 이자와 정부 이자의 그 차이, 뭐 은행보다 싸게 받아주잖아요. 그 차이만 사실상 농민들이 받는 이득인데 이 정부 이 예산서를 보면은 우리 정부는 농민들에게 돈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22조 원을 쓰고 있습니다. 농업 농촌한테 한 16조를 쓰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데 그 16조 원 중에서 한 2.3조 원 이건 진짜 쓰는 거 맞아요. 직불금 이건 진짜 쓰는 거 맞는데 이런 1.6조 원도 사실은 진짜 쓴다기보다는 여기서 일부는 상당수는 이 판매할 때 수익이 생기는 거고요. 7천억 원 쓴다라는 것은 이건 융자니까 다시 돌려받는 거고 이것도 6,400억 원 쓰는 것도 이건 융자니까 다시 돌려받는 거고 그리고 이 수리시설 개보수 일반 농어촌 개발 6천억 원 쓰는 거 이거는 뭐 쓰는 것이 농민들을 위해서 쓰는 거긴 맞는데 이거는 사실 그냥 이 건설 같은 이런 거잖아요. 직접 우리가 뭐 이들을 보긴 보는데 이 직접적으로 받는다라기보다는 이런 수리시설 개보수하고 농산업 쪽을 개발하면서 뭐 좀 이런 건설 기업 같은 걸 보고요. 비축 지원 같은 경우도 이것도 이 여기서 수익도 어느 정도 발생하는 거다. 어촌유일도 이것도 뭐 건설 사업 같은 거고 재보험 같은 거 한 4,700원짜리 이런 것들은 뭐 농민들한테 이것도 보험 총액이에요. 이것도 보험 가입이 총액이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뭔지 아시겠죠? 굉장히 농업 농촌 예산이 최근에 4년 동안에 가장 덜 늘어난 분야는 어느 분야였어요? 이 농림수산 분야가 이 4년 동안에 가장 덜 늘어난 분야인데 그것도 그래도 한 22조 원 정도 됐죠. 22조 정도 쓰는 것도 상당수는 이런 융자 금액이든지 아니면 양국 매입이든지 해서 좀 과장된다라는 사실을 제가 말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건 자율적인 측면으로 중앙정부가 하고 있는 모든 농림수산 분야 예산은 금액 큰 순서대로 제가 쭉 나열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뭐 하나하나 다 이 사업은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 시간은 없고요. 한번 이 자료적으로 한번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그 중앙정부 간단하게 하고요. 제주도 얘기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올해 제주도 전체 예산 총액은 한 6.4조예요. 그리고 콤마 이게 단위가 9만 원인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100만 원 단위 있는 거 여기서부터 우리 10백, 10만 원 이렇게 읽으면 날새고 그 콤마를 활용해서 읽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얘는 얼마고요? 이 6.4조 원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 작년은 얼마였어요? 6.7조 원이죠. 작년 예산은 6.7조 원인데 올해 예산은 6.5조 원이에요. 이게 예산이 작년보다 줄어들었어요. 왜 줄어들었을까요? 코로나 영향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중앙정부 세계 수입이 줄어드는 거라고 생각해서 이 중앙정부한테 받는 제주도가 중앙정부한테 받는 돈도 줄어들어서 이렇게 작년에는 6.7조, 올해는 한 6.5조 정도로 그래서 올해 제주도 예산은 굉장히 이례적이에요. 줄어드는 건 굉장히 아주 이례적인 일이 발생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꼭 그렇게 줄어든 것만은 아니에요. 자, 무슨 소리냐면요. 총액을 보면 줄어들었잖아요. 총액을 보면 줄어드는 건 맞는데
보면은 일반 회계 같은 경우 어때요? 일반 회계도 뭐 물론 조금 줄어들긴 줄어들었는데 그래도 훨씬 덜 줄어들었어요. 자, 일반 회계가 있고 특별 회계가 있고 뭐 기금이 있는데요. 가장 많이 줄어드는 건 뭐예요? 기금이죠. 기금에서 몇천억 원이 줄어들어서 굉장히 크게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일반 회계는 아주 그냥 미세하게 줄어든 듯하다 정도인 거고요. 실제로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일반 회계예요. 일반 회계는 뭐 특별 회계는 뭐 기금이 뭐냐면요. 우리도 통장 하나밖에 없는 것은 없죠. 우리 뭐 그냥 보통 통장도 있지만 뭐 적금 통장도 있고 뭐 청약저축 통장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뭐 보험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통장이 여러 개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자, 마찬가지로 정부나 제주도도 통장을 굉장히 여러 개 가지고 있어요. 여러 개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가 소고기를 먹고 싶어요. 소고기를 먹고 싶은데 5만 원이에요. 둘이서 소고기 먹으려면 5만 원이 필요하대요. 그런데 제가 딱 제 통장을 보니까 3만 원밖에 안 들어있네. 근데 나 소고기를 먹고 싶은데 어떡하지?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이제 서랍을 뒤져서 통장을 뒤져 딱 봤더니 청약저축 통장에 무려 3천만 원이 들어있어요. 아싸 3천만 원, 소고기 5만 원 아무것도 아니다 하고 내가 소고기를 먹고 싶어서 청약저축 통장을 깨요? 이럴 수는 없죠. 이러진 않죠. 어떻게 합니까? 내가 소고기를 먹고 싶으면은 차라리 그냥 카드로 긁지 누가 어떤 사람이 청약저축 통장을 깨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통장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통장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쓰고 있는 아무리 내가 청약저축 통장이 2천만 원, 3천만 원 있다 하더라도 소고기를 사 먹기 위해서 그거를 깨진 않아요. 차라리 빚을 지어죠.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제주도에서 제일 중요한 통장이 뭐예요? 일반회계 통장이에요. 일단 이 일반회계 통장이 제주도의 모든 그런 세금 수입, 지방세 수입이나 정부한테 중앙정부한테 받는 수입을 전부 다 일반회계 통장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나머지 특별회계나 기금 통장 같은 경우는 제주도 따로 모아놓는 뭐 청약저축 통장이든지 보험 가입하든지 따로 나중을 위해서 돈을 모아놓는 통장인 건데요. 그런데 제가 아까는 이 청약저축 통장 같은 경우는 소고기 사 먹는다고 깨면 안 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근데 또 어떤 통장은요 깨는 게 정답인 게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 뭐 오랜만에 친구들과 찾아와가지고 보험 하나 가입하자 그래서 그냥 사실 별로 필요도 없는 보험 같은 거 친구 때문에 의리 때문에 가입한 거 한두 개씩 있지 않아요? 저도 하나 저도 정말 쓸데없는 보험 하나 있는데 그런 보험 같은 경우는 뭐가 정답이에요? 그냥 깨는 게 정답이에요. 뭐 소고기 아니라 그냥 돼지고기 먹고 싶어도 그런 거는 깨는 게 정답이죠. 그래서 제가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거냐면요. 통장이 여러 개 있는데요. 어떤 통장은 아무리 내가 돈이 없어도 유지해야 되는 통장도 있지만 어떤 통장은 이거는 그냥 깨는 게 정답인 통장도 있어요. 마찬가지거든요. 제주도도 여러 개 통장이 있어요. 일반의 통장도 있고 굉장히 여러 기금도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무슨 기금 굉장히 여러 개 있는데 이 많은 통장 중에서 어떤 통장은 깨는 게 정답인 통장도 있고 어떤 통장은 계속 아무리 돈이 없어도 유지해야 되는 통장도 있는데 이 뒷부분 가면은 제가 이 통장은 깨는 게 정답이고 이 통장은 유지해야 된다라는 걸로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은 뭐냐면요. 지금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올해 뭘 해달라고 하면은요. 제주도는 항상 이 말을 할 거예요. 올해 진짜 우리 그지겠다. 작년에는 6.7조 원을 썼는데 올해는 6.5조 원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세입이 줄어드는 일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다. 우리 올해는 뭐 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 말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한 10%는 맞는 말이고요. 한 90%는 틀린 말이다. 왜? 일반에게는 거의 조금밖에 안 줄었다. 그리고 우리가 실제 주는 건 기금이 줄어서 그런 걸 뿐이지 그렇게 많이 주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일반에게는 안 줄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것보다도 일반에게도 저는 줄지 않는 걸로 예상합니다. 왜 그런지는 제가 조금 이따 알려드릴게요. 자, 그래서 한번 볼까요? 2016년도는 4.6조 원이었어요. 수입이 4.6조 원인데 17년도는 5.6조 원, 5.7조 원, 이런 6조 원, 6.7조 원 하다가 올해는 최초로 한 마이너스 3.8% 줄어들어서 한 6.5조 원으로 줄어든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연평균 매년 한 10% 정도는 계속 오르다가 올해만 최초로 줄어들었는데요. 이제 여기까지 보았어요. 세입. 제주도 수입을 봤죠? 자, 이번엔 뭐예요? 제주도 세출, 지출입니다. 자, 올해 지출 규모가 얼마예요? 6.5조 원. 벌써 많이 공부했지 않나요? 똑같죠? 네, 정확히 똑같아요. 일반회계 4.9조 원, 수입
지출도 산정부정부 완전히 똑같아요. 자, 왜 똑같아요? 이게 법이에요. 이게 제주도 포함한 모든 지방정부는요 세입과 세출을 정확하게 일치시키는 균형제정의 원칙입니다. 이거는 지방정부는 다르요 제주도 포함해서 중앙정부는 이렇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뭐 국가부채가 뭐 얼마가 됐네 뭐 이런 얘기 뉴스에서 맨날 나왔잖아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중앙정부는 세입과 전혀 상관없는 세출 규모를 정할 수가 있어요. 중앙정부는 내가 10조를 벌어도 11조를 써도 되고 내가 10조를 벌어도 9조만 써도 돼요. 요즘처럼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버는 돈보다 더 많이 써야 돼요. 왜? 경기가 안 좋으면은 여러분들도 안 쓰고 기업도 안 쓰고 우리 모두가 다 돈을 안 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경기는 더 안 좋아지죠. 그러면 누군가는 써야 돼요. 누군가는 억지로 써야 되는데 내가 비록 돈이 없지만 우리나라 내수 경기를 위해서 내가 그냥 막 쓸까요? 망하면 어떡할 책임져요? 우리 개인은 그럴 수 없잖아요. 기업은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럼 누가 그래야 돼요? 국가는 그래야 되는 거죠. 국가는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빚을 져가면서 수입보다 지출을 더 늘려야 되는 거고요. 경기가 좀 살아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뭐 재정 연력을 하기 위해서 수입보다 지출을 조금 더 덜 써야 되는 게 중앙정부인데 이건 누가 그런다고요? 중앙정부. 중앙정부는 경기 조절을 위해서 수입보다 더 쓸 때도 있고 수입보다 덜 쓸 때도 있어요. 중앙정부. 그런데 제주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 수입과 지출은 정확하게 똑같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소리예요? 내가 10조를 벌면 얼마나 써야 돼요? 정확하게 10조를 써야 되는 거고 내가 5조를 벌면은 정확하게 5조를 써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지방정부 예산을 볼 때 가장 핵심은 균형재정 원칙이 핵심입니다. 이게 제 강의를 다 잊어먹어도요. 딱 하나만 빼고 다 잊어먹으시라 라고 제가 말한다면 그 기억해야 될 하나는요. 지방정부 재정의 원칙은 균형재정입니다. 내가 1조를 벌면 1조를 써야 되고 5조를 벌면 5조를 써야 되는 것이 이것이 지방정부의 굉장히 중요한 재정 원칙이다라는 얘기는 다 잊어먹어도 이거 하나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하나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작년 그 전체 수입을 한번 봤어요. 작년 제주도 인구는 작년도에 67만 명이고 올해는 67만이 뭔 소리야? 맞죠? 67만이고 67만 4천 명 인구가 이건 조금 더 늘었네요. 그리고 그 전체 세수입 그 예산입니다. 그 예산 기준 세수입을 보면은 그 전체는 그 작년도 같은 경우 5.6조 원인 거고요. 이거는 기금 빼고 아까는 기금까지 친 거고요. 이거는 기금 빼고 한 5.8조 원 정도 되는데요. 그런데 이게 기금 빼면은 요거는 그 순계고 요거는 총계여서 숫자가 조금 다른 거는 그냥 기준이 달라서 그래요. 그래서 아무튼 뭐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기금 빼고 올해는 한 5.8조다. 기금 빼고는 5.8조다라는 건데 아까 얘기해요. 아까는 제가 2.5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기금 빼면은 제가 뭐 6.5조인데 6천억 원을 빼면은 한 5점 몇 조 원 정도 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가 바로 이 얘기니까 숫자가 조금 다르셔도 그냥 기준이 다른가 보다 라고 넘어가시면 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아무튼 올해 그 기금 빼고 제주도 수입은 한 5.8조 원 정도 수입을 벌면은 지출도 얼마라고요? 5.8조 원을 지출을 할 거예요. 자, 제주도가 5.8조 원을 쓴다. 무슨 생각이 드세요? 아무 생각도 안 드시잖아요. 숫자가 너무 커서 5.8조 원이라는 돈이 이게 많이 쓴다는 얘기, 조금 쓴다는 얘기 이게 감이 안 잡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감을 잡아드리려고 뭘 했냐면요. 자, 제주도 인구수로 나눴어요. 제가 왜 나눴냐면요. 제주도에서 5.8조 원을 쓴다는 얘기는요. 무슨 소리예요? 5.8조 원을 땅에다 묻는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5.8조 원을 왜 써요? 제주도민들에게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5.8조 원을 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5.8조 원 분명히 제주도민들에게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5.8조 원을 쓰는데 그런데 제주도민이 몇 명이에요? 67만 명이에요. 그러면은 1인당 받는 행정 서비스의 양이 얼마입니까? 1인당 받는 행정 서비스의 양은 5.8조 원을 67만 명으로 나누면은 1인당 860만 원이에요. 자, 1인당 860만 원어치의 행정 서비스를 받는 거고요. 우리 가족이 4명이면은 뭐 얼마입니까? 한 3,500만 원 정도 그런 행정 서비스를 받고 있어요. 자, 우리 가족 4명이 한 제주도로 올 때 매년 3,600만 원 정도 행정 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다들 느끼시죠? 어떻게 들으세요? 한참 가야 갑자기.
자, 이게 제가 느껴야 된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5.8조 원을 이거는 땅에다 묻는 건 아니잖아요. 5.8조 원은 제주도민 67만 명에게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제주도민 1인당 860만 원어치 행정 서비스를 우리는 분명히 받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인당 860만 원 정도의 행정 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느끼셔야 되는데 자, 이것이 잘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예산 장치를 하는 거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가 뭐 우리 가족 이 860만 원, 그러니까 시장에서 내가 1인당 860만 원이면은 4인 가족이면은 48에 32에서 거의 한 3,500만 원 넘잖아요. 우리가 시장에서 우리 가족 4명을 위해서 3,500만 원을 벌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는 게 대한민국 서민들의 일반적인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5.8조 원이 얼마나 큰 돈인지는 감이 안 잡혀요. 그렇지만 3,500만 원이 어느 정도의 금액인지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3,500만 원 어떤 금액이에요? 시장에서 3,500만 원을 벌기 위해서 나의 거의 모든 시간과 나의 모든 그 노력을 포기하고 3,500만 원을 벌려고 애쓰는 게 대한민국 서민들의 일반적인 모습인데 제주도로부터 3,500만 원어치의 행정 서비스를 제대로 받고 있는지 우리가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그런데 자 일단 5.8조 원은 제주도가 벌고 5.8조 원을 제주도가 쓰는데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요. 도대체 제주도가 무슨 재주로 이런 아직이가 안 통하죠. 제주도가 무슨 재주로 5.8조 원을 버냐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제주도가 5.8조 원을 어떻게 벌어요? 일단 지방세로 버는 돈이 얼마예요? 한 1.5조 원. 제주도가 제주도민들에게 지방세를 걷어서 버는 돈이 한 1.5조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제주도가 세외 수입이라는 건 뭘까요? 제주도가 직접 버는 돈인데 세금은 아니고 예를 들면 어떤 얘기 있어요? 제주도가 버는 돈이지만 세금이 아닌 거? 정부로부터 받는 아니요. 정부로부터 받는 게 아니고 자기가 직접 제주도민들한테 버는 거예요. 뭐 벌금. 그런 거예요.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 이제 주차 단속 같은 거 하면은 여러분들 돈 내잖아요. 당연히 제주도 세외 수입이 되겠고요. 아니면 뭐 제주도 이 도청 시청 같은데 무슨 뭐 식당이나 커피숍 같은 거 있으면은 거기서 뭐 임대료 같은 거 받겠죠. 그런 것들도 다 세외 수입이고 아무튼 이 제주도가 자기가 직접 지방세로 벌든 세금은 아니지만 자기가 직접 벌다 아니면은 쓰레기 봉투 같은 거 우리가 살 때마다 돈 내잖아요. 그런 거 다 제주도 수입이겠죠. 그런 수입이 요 한 3,500억 원 정도 되니까요. 한 퍼센트로는 한 6% 정도예요. 자, 제 말은 뭐냐면요. 제주도가 전체 버는 돈은 한 5.8조 원인데 제주도가 지방세와 세외 수입을 통해서 버는 돈은 한 26% 그리고 6% 두 개를 더하면은 한 30%도 조금 안 되는 30% 넘는구나. 30% 조금 넘는 정도. 한 3분의 1 정도는 제주도가 직접 벌어요. 3분의 1 정도는 제주도가 직접 벌면은 나머지 3분의 2는 어떻게 되겠어요? 3분의 2는 누구에게인가 받겠죠. 3분의 1은 제주도가 직접 벌면 자기가 쓰는 돈의 한 3분의 1은 직접 벌고 3분의 2는 누군가에게 받습니다. 자, 교부세는요 중앙정부한테 받는 돈이에요. 중앙정부한테 받는 돈을 교부세라고 하는데 뭐 용어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 중앙정부한테 받는 돈의 비중이 한 25% 정도 돼요. 그러니까 4분의 1 정도는 중앙정부한테 받는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4분의 1 정도는 이 보조금, 중앙정부한테 보조금 형태로 받는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도 25%고 얘도 한 25%니까 두 개 합치면 한 50% 정도, 한 절반 정도, 한 50% 이상은 중앙정부한테 받는데 근데 50%는 중앙정부한테 받는데 교부세 형태로 받는 게 있고 보조금 형태로 받는 것도 있어요. 이건 뭔 소리예요? 교부세는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주는 돈이 교부세인 거고요. 보조금은 정확하게 꼬리표가 달려서 주는 돈이 보조금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어서 보조금은 그냥 가장 편하게 이해하시는 거는 그냥 뭐 아동수당 같은 거 제주도민 받죠? 당연히 기초연금 뭡니까? 어르신들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35만 원 받는 게 기초연금이죠. 이게 전부 다 제주도에서 다 드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앙정부가 보조금을 제주도한테 주고 그리고 제주도가 거기서 약간 매칭을 한 다음에
기초연금을 드리든 아동수당을 드리든 하는 게 바로 이 보조금입니다. 그러니까 보조금이라는 것은 중앙정부가 주는 돈을 정확하게 딱 이 중앙정부가 제주도한테 주면서 이 돈은 아동수당 줘! 라고 주는 돈이고 이 돈은 기초연금 줘! 라고 주는 돈이니까 제주도는 그냥 전주 중앙정부가 주라는 거 그대로만 줘야 되는 것이 바로 보조금인 거고요. 교부세 같은 경우는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주는 돈이니까 제주도가 자체 기획을 통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돈이 지방 교부세인 건데 아무튼 한 4분의 1 정도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주는 돈이고 4분의 1 정도는 정확하게 그 꼬리표를 쓸 때를 정해서 주는 돈이 한 보조금 그한 4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리고 또 남는 게 뭐냐면 그러고도 모자르면은 지방채를 약간 발행해야 된다고 합니다. 최소한 예산상으로는 있어요. 예산상으로는 지방채 발행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보존 수입 및 내부 거래 이름만 들으면 하나도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된다는 것도 한 10%가 넘게 있죠. 자, 저는 이 부분을 오늘 가장 강조를 많이 할 거예요. 이 부분을 강조를 많이 할 건데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보존 수입 및 내부 거래 용어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용어는 중요한 게 아니고 의미가 중요한 건데 작년에 쓰고 남은 돈이에요. 쉽게 말해서 작년에 쓰고 남은 돈이 있으면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땅이 묻진 않겠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20년도에 쓰고 남은 돈은 21년도 세입으로 들어오는 거죠. 당연히 21년도 세입으로 들어오는 게 이게 작년에 쓰고 남은 돈인데 그 비율이 한 11% 정도 된다. 뭐 제법 꽤 많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우리 보면은 그 작년에 쓰고 남은 돈의 비율이 전국 같은 경우는 전국 평균은 어느 정도 돼요? 한 8.9% 정도밖에 안 되고요. 특히 광역 지자체 같은 경우는 한 5.2%밖에 안 돼요. 그런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한 11%니까 어떻다는 얘기예요? 다른 전국 평균에 비해서 작년에 쓰고 넘어온 돈의 비중이 많다 적다? 많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 보면은 이제부터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이제부터 시작인데요. 그러니까 여태까지는요 그냥 기초 과정이었어요. 그냥 기초 교양 과정이었고요. 지금부터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시작이 된다. 기초 과정은 끝났습니다. 자, 이건 뭐예요? 18년 결산 기준이에요. 저는 여태까지 21년 예산을 보다가 갑자기 구닥다리 18년 결산 자료를 갖고 왔어요. 자, 제가 왜 갑자기 18년 결산 자료를 보여드렸냐면요. 우리 18 결산 자료를 보면은 우리 전체 결산은 뭐고 예산은 뭐예요? 이건 설명 혹시 높으신 예산은 그냥 올해 돈 얼마 쓰겠다라는 계획이라면은 결산은 뭡니까? 실제로 돈이 들어온 금액, 실제로 돈을 쓴 금액인 거죠. 그러니까 이 예산상으로는 세입 세출이 똑같아요. 왜? 균형 제조의 원칙이니까. 5조를 벌 것 같으니까 5조를 쓰겠다라고 예산을 세워요. 그런데 결산을 내보면은 예산과 정확하게 같을 수는 없어요. 당연하죠. 우리가 뭐 신이 통치하는 나라가 아닌 이상 사람이 하는 일인데 제주도 세입은 한 5조 원 정도 벌 거야 라고 예상했지만 예상보다 더 들어올 수도 있고 덜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내가 한 10억 원을 쓸 거야 라고 했지만 뭔가 일이 사정이 생겨서 못 쓸 수도 있고 뭐 더 쓸 수는 없어요. 예산이라는 것은 여기다가 1억을 써야 된다라고 하면은 오버되면 더 쓸 수는 없지만 1억을 쓰려고 했는데 좀 무슨 사정이 생겨서 1억 원을 다 못 쓸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입 같은 경우는 뭐 예산보다 결산해 보면은 수입이 더 들어올 수도 있고 덜 들어올 수도 있는데 결산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게 지금 수입이에요. 18년도에 실제로 번 돈은 얼마예요? 18년도에 실제로 번 돈은 5.7조 원이에요. 자, 한번 다시 볼까요? 다시 보면은 이 20년도, 21년도, 20년 그 20년도 수입은 얼마였어요? 5.6조였어요. 그런데 18년도 결산은 얼마였다고요? 5.7조예요. 20년도보다 19년도보다 18년도 결산이 오히려 더 크다는 얘기예요. 자, 무슨 소리예요? 우리 처음에 올해 빼놓고서 제주도는 항상 예산은 어땠어요? 매년 늘어났죠. 그랬어요? 굉장히 빨리 늘어났었어요. 그래도 제법 1년에 뭐 제법 늘어난 속도가 꽤 컸는데 17년보다 18년이 더 크고 18년보다 19년이 더 크고 19년보다 20년이 더 크고 올해만 거의 최초로 20년보다 조금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20년 예산은 5.6조인데 그런데 18년 결산은 얼마라고요? 18년 결산은 이게 딱 혈이 있어. 정확하게 잘 되는 혈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가 아까는 찾았다가 이 위치
이 위치가 잘 되나? 오케이. 예. 18년 결산에 이미 5.7조 원을 벌었다는 얘기예요. 18년에 5.7조 원을 벌었고요. 19년도는 얼마 벌었어요? 19년도는 이미 6.2조 원을 벌었어요. 19년도 결산을 보니까 6.2조 원을 벌었는데 우리 20년도나 21년도 예산보다 오히려 19년 결산이 더 크다라는 얘기예요. 자, 19년에 이미 6.2조 원을 벌었으면요. 20년 결산은 아직 안 나왔는데요. 제가 장담하는데 6.2조 원보다 20년 결산은 더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20년 결산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 지금 곧 나와요. 곧 나오는 걸 한번 확인해 보세요. 19년 결산 6.2조 원보다 훨씬 더 많이 벌 거예요. 그리고 올해는 이제 예산이 이제 뭐 집행 중에는 있는데요. 저는 제 예상은 올해는 예산적으로는 이 작년보다 줄어들 거라고 예상했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을 거로 추측해요. 왜냐면요 올해 경기가 생각보다 꽤 괜찮아요. 꽤 괜찮고요. 원래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한 3%나 될까라고 예상을 했었을 때 우리 21년도 예산을 세웠거든요. 21년도 예산은 언제 세워요? 한 작년 한 9월달 정도 세우잖아요. 작년 9월달에는 올해 경제 성장률 3%도 채 안 받고요. 한 2%대가 되면 다행이다 정도로 예측을 했을 때 올해 경제 이 예산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세수입이 굉장히 줄어들 거다라고 예상을 해서 작년보다 굉장히 오히려 더 적은 예산을 그런 세수입 예측을 했는데 한 올 초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올해 경제 성장률을 한 3%로 예측을 했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경제 성장률이 한 3.5% 예측하다가 지금 또 더 높여서 한 3.7% 정도 예측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경기 뭐 주식도 엄청 좋고요. 경기 나쁘지 않아요. 이게 혹시 K 회복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K 회복 굉장히 슬픈 말인데요. 뭐 요즘에 뭐 K 방역, 뭐 K 팝 뭐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근데 K자 회복을 나타낼 거다라고 예측을 해요. 올해 K 회복이 뭐냐면요. K를 어떻게 써요? K 이렇게 쓰잖아요. 이게 이렇게 벌어지잖아요. 잘 나가는 데는 이렇게 쭉 정말 잘 나가고 못 나가는 데는 이렇게 못 나간다는 이런 이 굉장히 왜 단어가 안 떠오르죠? 이렇게 벌어진 거 뭐라고 그러죠? 양극화. 왜 단어가 안 떠올라요? 양극화가 이렇게 된다라는 이 회복이 되긴 되는데 전체적으로 다 회복되진 않고 잘 나가는 사람은 엄청나게 잘 나가는 이런 K자 회복이 될 거다라는 굉장히 슬픈 얘기죠. K 회복이 될 거다라고 해서 아무튼 최소한 잘 나가는 사람들이 워낙 잘 나가기 때문에 올해 경기는 나쁘지 않은 걸로 점점 예측해요. 올해 경기가 나쁘지 않다는 얘기는 무슨 소리예요? 세수입도 예상보다 그렇게 나쁘지 않고 작년보다 어쩌면 올해 세수입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점점 지배적이고요. 작년 세수입 그 중앙정부 세수입이 좋으면요 당연히 그 중앙정부가 이 우리 제주도한테 주는 교부세 수입도 늘어나요. 처음에 예산으로는 중앙정부 세수입이 올해 너무 안 좋을 것 같아서 제주도한테 주는 교부세 수입이 굉장히 줄어들 거다. 작년보다 줄어들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요즘의 경제 상황을 보면은 이게 중앙정부 세수입이 작년보다 줄어들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중앙정부가 제주도한테 주는 교부세도 작년보다 줄어들지 않을 거다라는 게 제 예상인 거고요. 그렇다면은요, 19년도에 세수입이 6.2조 원이 되면은 이미 20년도는 6.2조 원보다 더 크고 올해도 이것보다 점점 더 크게 벌어질 거다라는 거고요. 그렇다면 결국 올해 예산은 이 19년 결산 또는 18년 결산과 그리고 최근 경제 성장률 이 K 회복을 통한 경제 성장률을 보면은 올해 예산은 어떻다? 실제보다 굉장히 조금 더 작게 편성된 것 같다라고 우리는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은요. 그래 본 예산은 원래 좀 작게 편성이 되는 것은 뭐 그렇게 이상하지 않아. 아니 이상하지 않은 것 정도가 아니라 그래 오케이 너 말이 맞아. 너 말이 맞아. 이 예산보다 결산 차이가 예산과 결산 차이가 굉장히 커. 그렇기 때문에 뭐 이 본 예산보다 결산은 더 많이 들어올 것 같아. 그런데 그게 하나도 문제가 없어. 왜냐면은 본 예산보다 더 수입이 많이 들어오면 우리 뭐예요? 추경을 하죠. 그래서 어차피 추경을 하기 때문에 본 예산을 조금 잡고 추경을 많이 하나 본 예산을 많이 잡고 추경을 조금 하나 조삼모사야 라고 보통 말하는 것이 일반적인 공무원들의 그 방언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외로 그럴싸하죠? 아니, 본 예산을 조금 잡으면은 생각보다 예산보다 세수입이 많이 들어와요. 세수입이 많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추경을 해서 추경을 하는 거고. 오, 예. 감사합니다. 본 예산을 만약에 많이 잡으면은 그 추경으로 잡을 수 있는 돈은 조금 더 줄어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추경 지출은 좀 덜 하니까 어차피 조삼모사다라고 보통 공무원이 말하는데요. 저는 조삼모사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게 본 예산을 많이 잡고 추경을 조금 잡는 것이 저는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자,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 사고 싶은 거 하나씩은 다 있죠? 아니, 다 샀어요 이미. 사고 싶은 게 다 사셨습니까? 그러신 분들은 이런 강의 안 들으셔도 돼요. 그냥 인생을 즐기시고 뭔가 사고 싶은 게 다 하나씩 있는데 뭔가 돈이 부족해서 못 사고 싶은 그런 것들 하나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뭘 사려고 하냐면요. 못 사고 있냐면 스타일러를 사려고 하고 있는데 못 사고 있거든요. 스타일러 왜 못 사고 있을까요? 사고 싶은데 비싸니까. 얼마 정도 하는지 아세요? 스타일러? 한 300만 원 정도 해요. 쉽지 않아요. 그렇게 사기가 쉽진 않아요. 이 스타일러 이게 300만 원 정도 해서 저거 사야 되는데 하고 별로 아직 못 사고 있는데요. 그런데요, 제 자랑을 하자면은 저 한 달에 300만 원보다 더 버는 남자거든요. 그런데 300만 원짜리 스타일러는 못 사고 있어요. 왜 그런지는 설명할 필요 없죠. 근데 제가 300만 원 월급이 더 많다 하더라도 제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은 당연히 300만 원이 안 돼요. 이거 제 집이 아니니까 월세 내고 뭐 내고 하면은 당연히 제가 실제로 그냥 맘대로 사치를 부릴 수 있는 돈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00만 원보다 월급이 많아도 300만 원짜리 스타일러는 계속 못 사고 있는데 자, 월급은 아무리 300만 원보다 많아도 이미 쓸 돈이 다 정해져 있어요. 제 월급에 맞춰서 쓸 돈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300만 원짜리 스타일러는 못 사요. 그런데 월급 말고 갑자기 예기치 못했던 꽁돈의 가장 최대의 장점이 뭔지 아세요? 꽁돈은요 100만 원 들어와도 100만 원 다 써도 되고요 200만 원 들어와도 200만 원 다 써도 되는 게 꽁돈의 매력 아닙니까? 월급은 400만 원이 아니라 제 친구들 보면은 저보다 월급 한 2배 정도 받는 사람들 보면 굉장히 제 친구 중에서 그 부업상 연봉이 한 1억 5천? 한 10년 전부터 부부합산 연봉이 1억 5천 되는 친구가 있는데 걔가 아직까지 집을 못 샀어요. 그래서 아니 너네 부부는 10년 동안 매년 1억 5천을 넘게 버는데 어떻게 아직까지 집을 못 사냐? 내가 집 못 사는 건 이해되지만 너는 왜 집을 못 사냐? 라고 물어보니까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월급이 많은 사람들은요 거기에 맞춰서 지출 규모가 커져요. 그래서 말 들어보니까 그러면 집 못 살만 하네라는 게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무슨 말하고 싶으냐면요. 월급은 아무리 많아도 이게 쓸 돈은 딱 정해져 있는데 꽁돈은 내가 100만 원 꽁돈 들으면 이건 다 써도 되잖아요. 자 그런데 제가 전혀 예측치 못했던 꽁돈 한 200만 원이 들어왔어요. 자 200만 원 가지고 스타일러를 살 수 있어요? 못 사죠? 왜? 스타일러 300만 원이라니까요. 그럼 어떻게 돼요? 200만 원 가지고? 스타일러가 뭡니까? 좋은 질문인데 이렇게 좋은 질문이 궁금하면 못 참죠. 그리고 저는요 성격상 강의 중간에 그냥 질문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성격 나누는데 저는 강의 중간에 질문하는 거 좋아하니까 앞으로 이제부터 계속 중간중간에 질문하세요. 스타일러는요 그 옷 이렇게 딱 걸어두면은요 막 이렇게 저절로 이렇게 막 이렇게 흔들고 거기서 이렇게 바람 나와가지고 이렇게 땀 냄새 같은 거나 이렇게 살짝 흐려진 거 바로 이렇게 조금 말끔하게 해주는 게 스타일러인데 제 와이프가 꼭 사달라고 하는데 지금 못 사주고 있어서 하고 있는데요. 자 200만 원 제 꽁돈이 생겨도 저는 못 사요. 왜? 300만 원짜리니까.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200만 원 가지고 열심히 소고기 사 먹겠죠. 왜 이게 더 좋은가요? 마이크가 잘 안 들리나요? 이게 더 좋네요. 예. 자, 그러면 저는 200만 원 가지고 그냥 스타일러 어차피 못 살 거니까 제 나름대로 막 소고기 사 먹고 막 탕진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한 2달 정도 있다가 또 한 100만 원 정도 수입이 들어왔어요. 꽁돈, 저는 예측치 못했던 꽁돈이 발생했어요. 그럼 뭐예요? 스타일러 살 수 있어요? 못 사죠? 뭐 하겠어요? 또 술 마시겠죠. 뭐. 자, 그러다가 12월 31일 날 저도 나름 재정을 하는 사람이니까 우리 가정 결산을 한번 하겠죠. 12월 31일 날. 자, 올해 또 스타일러를 못 샀구나. 그런데 내가 왜 올해 스타일러를 못 샀을까? 돈이 없어서 못 샀어요? 아니면은 예산 계획을 잘못 세워서 못 샀어요? 예산 계획을 잘못 세워서 못 샀다는 얘기예요. 자, 무슨 소리냐면은 제가 올해 1월 1일 날
내 월급은 얼마 받지만 이거 내고 이거 내고 이거 내고 이거 내면은 300만 원짜리 스타일러를 살 수는 없어 라고 계획을 세웠겠죠. 그런데 월급 말고 꽁돈이 한 300만 원 들어오기 때문에 그 꽁돈만 잘 모아놓으면은 스타일러를 살 수가 있었어 라고 제가 올해 1월 1일 날 계획을 세웠으면 저는 분명히 스타일러를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계획을 잘못 세워서 그냥 꽁돈 그냥 뭐 한 100만 원 들어오고 쓰고 100만 원 들어오고 쓰고 100만 원 들어오고 쓰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꽁돈을 다 합쳐보니까 300만 원이 된 거예요. 자, 이것은 굉장히 슬픈 일이거든요. 뭐가 슬픈 일이냐면요. 돈이 없어서 사고 싶은 거를 못 사는 건 하나도 슬픈 일이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 다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제주도도 그렇게 살고 있고 대한민국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하고 싶은 거 다 못해요. 왜냐면 예산 제약 때문에. 예산 제약 때문에 하고 싶은 거 못하는 것은 하나도 불쌍하지 않아요. 그런데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효율적이지 못한 재정 때문에 더 정확히 말하면은 예산 계획을 엉망으로 세웠기 때문에 있는 돈을 제대로 하고 싶은 것을 못 샀다는 것은 대단히 불행한 일이에요. 이건 불행한 거예요. 있는데도 못 사면은 굉장히 불행한 거죠. 자, 그리고요. 이것보다 더 불행한 사실 말해볼까요? 차라리 추경을 통해서 돈을 소고기라도 사 먹었으면 좋겠어요. 소고기라도 사 먹었으면 좋겠는데 소고기도 못 사고 그냥 남는 돈은 굉장히 불행한 일이에요. 자, 여러분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 가정경제랑 국가경제랑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요. 이게 우리 가정경제 같은 경우는 뭐 내가 100만 원 월급 받아도 한 5만 원이라도 저축을 하는 것이 좋은 거잖아요. 100만 원 다 쓰는 거는 안 좋잖아요. 그런데요, 제가 제일 처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주도에는 뭐가 원칙이다? 균형 재정이 원칙이다. 1조 원을 벌면 1조 원을 써야 되는 거고 10조 원을 벌면 10조 원을 써야 되는 거예요. 왜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법이 그렇지만 이거는 논리적으로도 너무 당연한 게 여러분이 만약에 육개장을 사 먹으러 갔어요. 육개장을 사 먹으러 갔는데 10,000원이래요. 그래서 10,000원이라서 육개장 10,000원을 딱 냈는데 10,000원짜리 육개장 이제 곧 나오겠지 하고 배고파 언제 나오지 하고 딱 봤는데 육개장 사발면에다가 뜨거운 물을 부어서 딱 나한테 갖다 준 거예요. 주인이. 이게 뭐지? 그래서 주인한테 물어보겠죠. 이게 설마 10,000원짜리 육개장이에요? 라고 물어봤겠죠. 근데 주인이 예, 이게 10,000원짜리 우리 집 육개장이에요. 라고 말해요. 그럼 여러분은 아 그렇군요 하고 맛있게 드시겠어요? 아니겠죠? 아무리 배가 고파도 젓가락을 팽개치고 그냥 나가버릴 거예요. 그거 드실 분 없을 거예요. 왜? 나는 10,000원을 냈기 때문에 10,000원어치의 서비스를 받을 것을 기대를 한 거죠. 그런데 10,000원을 냈는데 10,000원어치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1,000원짜리 육개장 사발면이 나왔으면 나는 얼마를 손해본 것처럼 느껴져요? 9,000원 손해본 것처럼 느껴져서 저처럼 성격이 좋은 사람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나갈 거고 성격이 안 좋은 사람은 젓가락을 던지고 나갈 거예요. 왜? 9,000원을 손해봤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 그런데요. 우리 10,000원을 냈으면 10,000원어치 서비스를 받아야 된다. 10,000원어치 서비스를 받지 못하면 9,000원을 손해봤다라고 느낄 텐데요. 한번 보세요. 이게 19년도 제주도 결산 자료입니다. 자, 제주도 얼마 벌었어요? 6.3조 원을 벌었어요. 번 돈 6.3조 원을 벌었어요. 쓴 돈은 얼마를 썼어요? 5.6조 원을 썼어요. 자, 6.3조 원을 벌었는데 5.6조 원을 썼어요. 그러면 얼마를 못 썼어요? 간단한 산수예요. 6.3조 원에서 5.6조 원을 빼면은 얼마를 못 썼어요? 한 0.6조 원. 그러니까 한 6천억 원 정도를 못 썼어요. 자, 6천억 원 정도를 못 썼는데요. 이 중에서 차 떼고 코 떼고 실제로 남은 돈은 얼마냐면요. 한 2,800억 정도 남았어요. 자, 2,800억 정도 남았다는 얘기는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는 뭐 6.2조 원의 돈을 지불했어요. 왜? 6.2조 원의 행정 서비스를 받으려고 6.2조 원을 지불을 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지방 정부는 균형 재정의 원칙이기 때문에 내가 10,000원을 받으면은 10,000원어치 정도의 그 육개장을 서비스를 줘야 되는 것처럼 제주도도 6.3조 원을 받으면은 얼마의 서비스를 제주도민들에게 돌려드려야 돼요? 6.3조 원만큼의 행정 서비스를 돌려드려야 되는데 얼마어치 행정 서비스만 했어요? 5.6조 원만큼의 행정 서비스를 하고요. 나머지 차 떼고 코 떼고 왜 차를 떼고 코를 떼는지 제가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결국은 남은 돈이 얼마 남았어요? 한 2,800억 정도 남았어요. 아까 여러분 9,000원 손해보면 그냥 젓가락을 던지고 나간다면서요. 그런데 2,800억 원을 제주도민들은 손해봤는데 하나도 화내지 않고 그냥 해피하게 나는 2,800억 손해봤어 하고 그냥 사발면을 그냥 열심히 뒤집어 계세요. 이거는 정말 저는요 제종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걸 보면은요 9,000원 손해본 육개장 사발면보다요
이 2,800억을 보면은 더 화가 나요. 왜 2,800억이 더 화가 나는지요? 제가 조금 이따가 더 자세히 설명드리고 잠깐 쉬고 할까요? 예, 잠깐 한 5분 정도 쉬고 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질문하시고 싶으신 분 있으면 질문하셔도 좋고요. 논쟁하고 싶으신 분 있으면 논쟁해도 좋고요. 저희 중간중간에 말하는 거 좋아합니다. 그냥 다 끝나고 질문해야지라고 하지 마세요. 어차피 기억 잘 안 나요. 끝나고 나면 내가 뭐 아까 뭘 질문하려고 했었는데 중간중간에 제 말 끊고 그냥 질문하세요. 저 그거 좋아하니까요.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반복을 할게요. 19년도에요. 6.3조 원을 벌었어요. 19년도 6.3조 원을 벌었고요. 아직 20년도 결산은 안 나왔지만 조금 들었던 따끈따끈한 뉴스에 따르면은 한 6.7조 원 정도 20년도 벌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올해 저는 작년보다 거의 줄어들지 않거나 오히려 조금 더 늘어날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근데 뭐 예측이니까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 요즘 경기를 보면은 그럴 것 같습니다. 자, 6.3조를 벌었는데 5.6조를 썼어요. 그러면 얼마를 못 썼어요? 6.3에서 5.6을 빼면은 한 6,500억 원 정도, 6,500억 원을 못 썼는데요. 여기서 뭐 2월금 빼고 보조금 반납금 빼고 실제 남은 돈은 2,800억이다라고 말했는데 아니 못 쓴 돈과 남은 돈이 도대체 무슨 소리냐? 못 쓰면 못 썼지 남은 건 또 뭐냐라는 거 차이를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일단 못 쓴 돈이 6,500억 원이라는 사실은 이건 이해하기 되게 쉽죠? 번 돈에서 쓴 돈을 빼면은 6,500억이다. 이거는 굉장히 쉬워요. 자, 6,500원 건을 못 쓴 건 맞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이게 다 남은 건 아니에요. 다 남은 건 아니고 실제로 남은 거는 여기서 한 절반 정도 조금 안 되는 돈만 남은 건데요. 이게 왜 못 쓴 돈이 다 남은 돈이 아니냐라고 보면은요. 2월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2월금이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 엑스포인터라는 제주도청에서 엑스포인터 100개를 1억 원에 구입하려고 했었어요. 예산으로는 엑스포인터를 1억 원 100개를 구입을 하려고 했는데 제주도청에서 뭐가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엑스포인터 공장에서 뭐가 문제가 생겼대요. 그래서 엑스포인터 공장에서 문제가 생겨서 12월 31일까지 100개를 도저히 제주도에 납품할 수 없는 일이 생겼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엑스포인터가 제주도 찾아가서 좀 협상을 하려고 하겠죠? 미안하다. 내가 12월 30일까지 100개를 납품하기로 했는데 우리 공장에 뭐가 문제가 생겨서 내년도 1월 5일 날 납품할게. 조금만 기다려달라 라고 말하면 어떻게 해요? 기다려줘야지 뭐 어떡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원래 예산은 어떻게 된다? 왜 1억 원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써야 되는 거죠? 자, 근데 12월 31일까지 아직 물건을 못 받았어요. 내년도 1월 5일 날 받기로 했어요. 자, 그러면은 올해 1억 원을 써야 된다라는 이유로 아직 물건도 받지 못했는데 1억 원을 엑스포인터에 줘야 되나요? 아니죠. 이러면 안 되죠. 1억 원은 언제 줘야 돼요? 내년도 1월 5일 날 물건을 받을 때 1억 원을 줘야 되는 거죠. 자, 지금 12월 31일 기준 올해 1억 원 썼어요? 못 썼어요? 못 썼죠? 못 써서 1억 원이 그냥 현금으로 제주도 시군구에 그냥 현금으로 들어있어요. 현금으로 1억 원이 들어있는데 이 1억 원은 과연 남은 돈이에요? 아니에요. 1억 원은 물리적으로는 그냥 현금이 제주도 시군구에 있지만 1억 원은 사실상 어디에 묶여있는 돈이에요? 여기 엑스포인터에 묶여서 이 돈은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엑스포인터에 묶여서 내년도 1월 5일 날 그냥 올해 줘야 될 돈을 내년도 1월 5일 날 줘야 되려고 묶여있는 돈이 1억 원이에요. 이 묶여있는 돈 1억 원을 뭐라고 그런다? 2월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월금은 쓰지 못한 건 맞아요. 못 쓴 돈인 건 맞지만 남은 돈이냐고요. 남은 돈은 아니에요. 왜? 묶여있기 때문에. 해당 사업에 묶여있기 때문에 이 돈은 남은 돈은 아니고 해당 사업에 이월됐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묶여있는 돈이 한 3,300억이 되고 그리고 보조금을 받았지만 못 써서 반납해야 되는 돈이 한 320억 정도 돼요. 근데 이걸 보면은 뭐 보조금은 받았는데 이거를 못 쓰고 반납을 하는 것은 너무 아깝다. 도대체 왜 보조금을 못 써서 반납하냐라고 기분은 나쁜데요. 근데 이게 보면은 뭐 그렇게 큰 문제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보조금 반납금이 왜 생기냐면요. 예를 들어서 뭐 재난지원금을 뭐 이렇게 뭐 나눠줘라라고 해가지고 뭐 1,000억 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1,000억 원을 받아서 재난지원금 신청을 딱 받았는데 제주도는 원래 재난지원금 신청을 30만 명이 할 줄 알았는데 29만 9천 명이 했어요. 자, 29만 9천 명이 신청을 해서 나눠주고 그럼 나머지 30만 명
할 줄 알고 받은 보조금은 어떻게 돼요? 반납해야 되는 거죠. 보조금 받은 거를 이건 딴 데다 쓰면 이건 철컹철컹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조금 반납하는 것은 행정을 하다 보면 저는 생길 수 있다고 봐요. 뭐 30만 명 신청할 줄 알고 30만 명 보조금을 받았는데 29만 명만 신청했으면 나머지 만 명 어떻게 돼요? 반납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생긴 것이 보조금 반납금인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2월금 빼고 보조금 반납금 빼고 실제로 남은 돈은 한 2,800억 원이에요. 2,800억 원이고요. 이 중에서 이 2,800억 원 중에서 일반회계에서 남는 경우도 있고 공기업이나 기타 특별회계에서 남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 공기업 특별회계나 기타 특별회계에서 돈이 남았을 경우에는요. 이게 그냥 뭐 어쩔 수 없이 남은 거다인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기타 특별회계 하나하나 사정을 하나하나 제가 분석을 해봐서 여기서 돈 남은 것은 정상적이고 여기서 돈 남은 것은 비정상적이다라고 제가 하나하나 이거를 좀 발라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은 것 자체가 무조건 문제일 수도 있고 문제가 아닐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이런 특별하게 성질상 돈이 남는 거가 정상일 수도 있고 비정상일 수도 있고 그거는 그때그때 달라요. 케바케,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그런데 확실한 거는 일반 회계에서 돈이 남은 거는 이건 문제예요. 왜? 균형재정 원칙. 균형재정 원칙이 무슨 소리예요? 내가 낸 돈만큼 행정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일반 회계에서 돈이 1,900억 원이 남았다는 것은 이것 자체로 당연히 큰 문제예요. 당연히 큰 문제고요. 우리 점점 그 돈이 그래도 이 15년도 같은 경우는 순세기여금에서 한 3,600억 정도 남았고 그리고 16년도는 5,500억 그리고 3,400억 그리고 19년도는 그래도 2,800억 남아서 그래도 순세기여금 2,800억 남은 것이 문제이긴 하지만 예전보다는 그래도 좀 줄어들었다. 특히 16년도에 5천억 원 남았다가 그리고 18년도에는 3,400억 원 남았다가 19년도에는 2,800억밖에 안 남았으니까 나름 그래도 열심히 쓰려고 노력은 좀 한 것 같다라는 느낌은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또 좀 문제는 있어요. 제가 그 18년도인가요? 18년도에 전국 지자체, 제주도 포함해서 전국 지자체 돈이 얼마 남았는지 보고서를 하나 냈는데 결론은 전국 지자체에 남은 돈, 못 쓰고 남은 돈이 한 35조 원 정도 됐어요. 근데 이때가 굉장히 좀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뭐 이렇게 사설도 나오고 일면 토끼에서 나오고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어요. 전국 지자체가 못 쓰고 남은 돈이 현금으로 35조 원이 있다라는 말을 듣고 문재인 대통령이 경로를 했어요. 말도 안 된다. 35조 원이 남았다는 얘기는요. 이게 그냥 35조 원 남았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정말 너무너무 말도 안 되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당시 중앙정부가 추경을 얼마 했냐면 마침 3.5조 원 했었거든요. 제 18년도 요 보고서 썼을 때 중앙정부가 3.5조 원을 추경을 했다는 얘기는 뭔가 좀 시중에다가 돈을 내수준 부양시키겠다고 이 국채를 빌려가면서 3.5조를 풀었는데 지방정부는 그냥 현금으로 못 쓰고 갖고 있는 돈이 3.5조가 아니라 35조 원이 있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할 얘기예요. 그래서 그 문재인 대통령이 경로를 해서 지자체 이제부터 돈 남기지 말아라. 돈 남기지 말고 만약에 돈이 이렇게 남으면은 그만큼 교부세를 깎겠다라고 이 제도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교부세를 돈을 많이 남기면은 교부세도 깎고 그리고 이 행정안전부가 하는 이런 이 재정 평가도 굉장히 이 페널티를 받게끔 그런 식으로 이 규칙이 바뀌었어요. 근데 그 규칙이 바뀐 이후인 19년도와 20년도도 이렇게 돈이 그래도 조금 준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튼 그래도 한 2,800억 정도 남아 있는데요. 근데 혹시 여기 이 중에서 허경영 같은 분이 없다면요. 지금 돈 있으면 제주도에서 하고 싶은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제주도 이런 자기 이 하고 싶은 것들 쫙 다 한 사람 모든 사람들 제가 다 받아도요 2,800억이면 충분할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뭐 허경영 같은 분이 있으면 좀 모자랄 수도 있는데 그냥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제주도에 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원 수리를 한 수십 명 다 모아도요 2,800억이면은 충분히 다 하고도 남을 돈이에요. 굉장히 이게 큰 돈이에요. 2,800억이 얼마나 큰 돈인지는 조금 이따 보면은 더 자세히 알 수 있는데요. 제주도 못 받았어요. 그런데 사실 일반회계에서만 남은 돈이 아까 얼마였어요? 1,900억이라는 거죠. 일반회계에서만 남은 돈이 1,900억이 이것이 그냥 현금으로 있습니다. 현금으로.
현금으로 1,900억 원이 있다는 얘기는요 정말 끔찍한 얘기예요. 이게 제가 예전에 이 보고서 쓰기 직전에 모 투자회사 사장이랑 밥을 먹다가 내가 자랑을 했어요. 내가 며칠 뒤에 이거를 보고서를 발표할 건데 그때 이게 전국이 뒤집어질 거다라고 얘기를 자랑을 했더니 그 투자회사 사장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한 35조 원 정도 현금으로 못 쓴 돈이 남아있다라고 말했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요. 저보고 그 보고서 내지 말래요. 왜? 그랬더니 그 보고서 너 분명히 틀렸대. 그게 무슨 소리냐 했더니 내가 금융밥으로 수십 년을 먹고 산 사람인데 어디서 현금으로 한 수백억만 있으면은 나 같은 사람이 그냥 이거를 어떻게든지 뭔가 하려고 애를 쓴다. 수백억, 수십억만 있으면 사장이 직접 가서 이 영업을 뛴다라는 거예요. 수십억만 하더라도 무지하게 큰 돈이고 수백억은 거의 대한민국에서 놀고 있는 돈 수백억이 있을 만큼 21세기 대한민국이 그렇게 허술한 나라 아니다. 그런데 너가 35조 원이나 있는 돈이 그냥 현금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지자체 금고에 묵혀 있다라는 너 말은 분명히 금융밥을 먹은 내가 보기에 너가 분명히 잘못됐다, 틀렸다. 분명히 너의 오류가 어딘지는 있을 테니까 그 오류를 고친 다음에 보고서를 내라라고 말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융을 잘 모르는 사람이라면은 그냥 뭐 1조 원에 있는 돈이 그냥 놀고 있다라는 부분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진짜 금융맨이라면은요 1조 원도 아니고 35조 원이나 있는 돈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놀고 있다는 것은 21세기 대한민국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그런 강한 확신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1,900억이 그냥 남의 돈이라면 그냥 1,900억 원이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갈 수가 있겠는데요. 이게 진짜 내 돈이라면 1,900억 원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현금으로 그냥 가만히 놀고 있다라는 것은 이거는 여러분이 무슨 기업 CEO예요. CEO인데 그냥 1,900억 원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다라는 것은 이거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근데 제가 재정을 하면서 밥 먹고 사는 그런 저희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이 국가 재정이 이런 기업처럼 이런 이 민간 영역처럼 더 효율적으로 돌아가는 세상을 바라면서 제가 재정을 통해서 밥 먹고 살고 있는데 이런 걸 보면 정말 너무 슬퍼요. 아 이거 진짜 다 민영화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막 속에서 막 들고 그냥 국가 다 없애고 그냥 전부 다 그냥 민영화 뭐 삼성 현대 이런 데다가 국가 경영을 맡겨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여기까지 들다가 아 내가 재정을 밥 먹고 사는 사람이 무슨 생각하는 거 반성하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건 너무도 슬픈 일이에요. 1,900억이 그냥 놀고 있다는 얘기는 너무도 슬픈 일인 거고요. 보세요. 그리고 더 슬픈 얘기도 말씀드릴게요. 더는 모르겠는데 또 하나 슬픈 얘기 말씀드릴게요. 자, 이게 제주도가 갖고 있는 기금이거든요. 이 두 페이지가 다 기금이에요. 이것도 기금이고, 이것도 기금이고, 이것도 기금인데요. 자, 기금이라는 거는요. 말 그대로 돈을 그냥 쌓아놓기 위해서 만든 게 기금이에요. 제가 아까 순세기금융 1,900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1,900억은 기금에 있는 남은 돈은 빼고 말한 거예요. 왜? 기금에 순세계 잉여금이 있다, 기금에 남는 돈이 있다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기금의 정의가 그냥 돈을 남기려고 만든 게 기금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금에 못 쓰고 남은 이 순세계 잉여금이라는 것은요, 기금에 있는 돈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있는 돈만 거기서 남은 돈만 순세계 잉여금인 거고요. 기금에 남아 있는 돈은 따로 있어요. 어디에? 기금에 따로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기금을 빼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남아 있는 돈이 아까 수천억 원이었어요. 그런데 기금에는 그럼 또 얼마 남아 있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제주도 기금은 통틀어서요. 우리 18년도에 1.1조 원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19년도에 1.3조 원, 요 반올림에서 한 1.3조 원 정도 들어있어요. 제주도 기금에 1.3조 원이 그냥 현금으로 있는 거예요. 현금. 1.3조 원이 진짜 그 현금으로 있어요. 뭐 있어봤자 뭐 MMF도 현금이니까. 현금이나 마찬가지니까 회계적으로 현금은 아니지만 아무튼 사실상 현금으로 그냥 1.3조가 있는데요. 자, 왜 어떤 기금에 1.3조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 통합관리기금이라는 게 있어요. 통합관리기금이라는 게 뭐냐면요. 기금 오브 기금이거든요. 기금을 만들어서 기금이라는 것은 돈을 쌓아놓으려고 만들었는데, 근데 돈이 너무 많이 쌓여 있으면은 이거를 통합적으로 관리를 해라. 너무 돈이 많다. 기금의 목적, 기금을 만든 목적을 고려했을 때 돈이 너무 많다. 그랬을 경우에 통합적으로 관리해라라고 만든 기금 오브 기금이 바로 통합관리기금이거든요. 통합관리기금에 있는 돈이 18년도 말에는 1,800억이었는데 19년도 말에는 2,100억 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말 자체는
뭔가 기금에 그냥 실질적으로 2,200억 원이 그냥 기금의 목적 이상으로 돈이 너무 많아서 그냥 현금으로 그냥 그 통합발기 기금에다가 맡긴 돈만 2천억 원이나 된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아까운 돈이에요. 이런 것도 2천억 원이 된다는 게 너무 아까운 돈인 거고요. 자, 지역개발기금. 지역개발기금은 18년도 말에 4,700억이었는데요. 요 19년도 말에도 한 4,700억 원 있는데 지역개발기금이 굉장히 규모가 크잖아요. 이 지역개발기금이 뭐냐면요. 여러분들 차 살 때 그 강제로 매입해야 되는 그 국공채 있잖아요. 그 국공채가 바로 이 지역개발기금 채권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뭔 소리냐면요. 이 차 살 때 나는 매입하고 싶지 않아도 강제로 법으로 매입을 해야 돼요. 왜 매입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채권을 매입을 해봤자 이 이자가 뭐 1.5%인가 뭐 너무 싸요. 내가 1.5% 내가 돈을 주고 사도 내가 이자를 1.5%밖에 받을 수 없는 채권을 내가 미쳤다고 왜 매입을 합니까? 왜 매입을 해요? 미치지 않았는데 법이 그러니까 법이 1.5% 0.7%인가 뭐 아무튼 굉장히 저리해요. 뭐 이거는 뭐 정상적인 경제 주체라면은 이건 내 돈 주고 살 필요가 없는 건데 법이 강제로 사라고 하니까 나는 어쩔 수 없이 사는 건데 자, 왜 법이 강제로 그걸 사라고 해요? 뭐 나쁜 거 왜 나쁜 거 아니에요? 왜 사라고 해요? 우리가 손해 보는 것만큼 누가 이익을 봐요? 제주도가 이득을 보는 거죠. 왜 제주도는 이득을 봐요? 굉장히 저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가 있잖아요. 연 1.5%만 내는 채권을 가지고 나는 종이를 팔면은 이런 1.5%만 그 이자를 주는 종이를 팔면은 나는 돈이 들어오잖아요. 이 돈을 가지고 뭐 하냐면요. 정책 융자 사업을 하는 겁니다. 정책 융자 사업을 하면은 한 2% 정도 이자를 받을 수가 있어요. 나는 자금 조달은 몇 퍼센트로 자금 조달을 해요? 1.5%로 자금 조달을 하고 얘를 가지고 돈을 한 2%로 돈을 빌려줘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제주도는 앉은 자리에서 그만큼 그 돈을 벌 수가 있는 게 바로 지역개발기금인 거고요. 그래서 지역개발기금은 제주도한테는 굉장히 꿀이에요. 이거는 뭐 정말 봉이 김선달 같이 정말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거고 이 지역개발기금에 이 4,700억 원이나 있으면은요, 이 돈을 뭐 굉장히 제주도 입장에서는 쉽게 번 돈이니까 이 돈은 적극적으로 잘 융자 사업을 막 적극적으로 해야지 융자 사업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이 돈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그것도 손해예요. 왜? 1.5% 이자를 줘야 되는 거잖아요. 1.5% 이자를 주면서 빌린 돈은 한 2% 이자를 받으면서 빌려주면은 제주도는 이득인데 1.5% 이자를 주고 빌린 돈을 가지고 가만히 있으면은 괜히 생돈 1.5% 이자만 나가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지역개발기금에 쌓여있는 이 4,700억 원의 의미인 거고요.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원래 18년도에 돈이 얼마 없었어요. 200억 원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19년도 말에 730억 원으로 많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작년 결산은 안 나왔지만 저는 안 봐도 알 수 있어요. 분명히 이거 엄청나게 늘어났을 거예요. 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기금 19년도에는 730억이지만 작년에는 한 1,000억 원 넘지 않았을까라고 예측하고 있는데요. 자, 재정안정기금이 뭐냐면요. 그냥 저금통입니다. 저금통. 자, 이 저금통을 어떻게 쓰이냐면요. 제가 아까 말했다고 그랬잖아요. 문 대통령이 격려했다고 했어요. 왜 격려했어요? 왜? 수색잉여금. 너무 돈이 많이 남은 걸 보고 격려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돈이 너무 많이 나오면은 페널티를 준다고 했어요. 자, 그랬을 경우에 돈이 남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써야죠. 써야 되는 겁니다. 자, 근데 가장 손쉽게 쓰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저금통에다 저금하면 돈이 없어져요. 세상에 돈 쓰기 제일 쉽죠. 이렇게 이거를 하나라고 돈을 쓰라 이 순세기잉여금을 줄이라고 한 건 아닐 거예요. 순세기잉여금 줄이라는 얘기는 적극적으로 돈을 행정 쓰라, 적극적으로 돈을 쓴다는 얘기는 뭔 소리예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라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라고 돈을 쓰라라고 했는데 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저금통이 있어요. 이 저금통은 말 그대로 진짜 저금통이에요. 진짜 그 돈이 너무 여기에 그냥 이 책상에 돈이 나오면은 순세기잉여금에 돈이 나오면은 이건 비효율적이니까 이 재정안정기금이라는 저금통에다가 그냥 돈을 잠깐 놓고 이 저금통에 모여서 나중에 뭐 좀 우리 제주도 경기가 안 좋을 때 꺼내 쓰자라는 용도로 이 저금해 놓는 저금통인 건데 19년도에 이 730억 원이 있어요. 자, 이 19년도에 730억 원 있는 저금통은요 사실상 순세기잉여금이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돈의 형태만 달라진 거고요. 순세기잉여금과 마찬가지여서 730억 원은 사실 여기에 더 있다라고 보는 것이 더 맞아요. 그래서 사실상 제주도
이 19년도 순세기여금은 2,800억이지만 여기다가 730억을 더하면 얼마입니까? 한 3,500억 정도 되죠. 자 보세요. 제가 18년도는 3,400억 원이었지만 19년도는 2,800억 원도 순세기여금이 줄어든 것처럼 보인다라고 아까 말했어요. 그런데 제가 왜 줄어들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줄어드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이유를 아셨죠? 재정안정기금에 700억 원이 있어요. 700억 원을 여기다 더하면은 3,500억 정도, 뭐 거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문 대통령은 경로했으나 경로한 대로 그리고 순세기여금이 늘어나면 어떻게 된다? 페널티를 받는다. 그래서 순세기여금은 늘어나지는 않았어요. 팩트예요. 순세기여금은 늘어나지는 않았어요. 줄어들었어요. 그 페널티 받으니까 줄어들었지만 형식적으로는 줄어들었지만 사실상 줄어들지는 않았다. 왜? 저금통에 들어갔다. 저금통에 730억 원이 들어있으니까 이것도 그냥 남는 돈이에요. 이거 이 730억 원이 어떤 형태로 들어있게요? 현금. 이거 그냥 현금이에요. 이게 정말 금융을 하는 사람은요, 730억 원이 그냥 현금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들어있다는 건 이건 정말 이건 이 느낌을 설명이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저는 막 이게 불안해요. 불안하게 막 700억 원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들어있는 걸 보면은요, 이게 불안해서 이게 어쩔 줄 모르는 제 감정이 이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기금은요, 이거는 법적으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기금이에요. 이거는 지원정부가 반드시 채워라는 거고요. 300억 원, 330억 원이 있는데 이 18년도에는 있고 19년도에 340억 원, 390억 원 점점 늘어났어요. 이거는 그냥 법대로 채우는 거예요. 이거는 제주도 책임은 하나도 없고 그냥 법대로 채우는 거고 말 그대로 재난이 올 때 써라. 그래서 재난 올 때 우리는 써야 될 돈을 우리는 현금으로 가지고 있어라라는 거고 이런 게 기금의 목적인 거죠. 이런 건 정말 필요한 기금이에요. 우리 재난을 위해서 뭔가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현금으로 340억 원, 현금으로 390억 원을 써놓고 있고요. 얘는 19년도 말이어서 340억 원, 390억 원 쌓아놨지만 20년도에는 얘네들 굉장히 많이 썼을 거예요. 왜? 20년도에 뭐가 있었어요? 코로나. 20년도에 코로나 같은 어마어마한 재난이 왔는데 그렇다면은 재난관리기금, 재해구기금에 있는 돈을 써야 되는 거죠. 여기서 제 자랑을 지금 조금 하자면은요. 20년도 작년 코로나 왔을 때 제주도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가 이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기금에 쌓아 있는 돈을 안 쓰고 있었어요. 코로나 지원금 줄 때 일반 회비로 주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때 행안부랑 저랑 엄청나게 싸웠어요. 행안부랑 지자체한테 서로 공을 넘기고 그랬거든요. 행안부는 지자체가 쓰고 싶으면 써라 라고 말하고 지자체는 행안부가 써도 된다라고 정확하게 좀 우리에게 지시를 줘라. 행안부가 써도 된다라고 말하면 우리가 쓰겠다. 그리고 행안부는 나는 말은 하지 않겠지만 지자체가 자기 나름대로 정치적 책임을 지면서 써라 라고 하면서 서로 핑퐁 때문에 아무도 안 쓰고 있을 때 제가 행안부랑 엄청나게 싸웠어요. 이거 지자체한테 써도 된다라고 정확하게 말을 해라. 그러지 않으면 지자체 쓸 수 없다. 너가 써놓고서 행안부가 뭐라고 나중에 욕하면 어떡하려고 하냐라고 했다가 제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행안부가 지자체한테 이거 재난관리기금, 재해구기금을 통해서 코로나 지원금 줘도 된다라고 말하고 그래서 제주도를 비롯해서 굉장히 많이 썼을 거예요. 20년도 결산은 아직 저는 못 봤지만 이건 그래서 많이 써서 좀 없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요. 제가 특별히 말하고 싶은 거는요. 이런 것들이에요. 자, 장애복지기금에 돈이 얼마가 있어요? 60억 원이 있는데 지출한 돈은 얼마입니까? 한 4억 원 정도죠. 4억 원. 이거는 그래도 조금 낫다. 자, 양성평등기금에 돈이 얼마가 있어요? 70억 원 있죠. 70억 원이 현금으로 쌓여 있어요. 70억 원이 현금으로 쌓여 있는데 작년에 19년도에 쓴 돈이 얼마예요? 3억 원을 썼죠. 자, 양성평등기금 한 해에 3억 원을 썼어요. 자, 그러면은 그래도 얘는 조금 난데 그러면은 이 70억 원을 다 쓰는 한 해에 3억 원을 쓰면은 10년이면 얼마 써요? 30억 원 쓰죠. 10년이면 30억 원 쓰고 20년이면은 얼마 써요? 60억 원 쓰죠. 자, 지금 70억 원이 있어요. 20년을 쓸 만큼 70억 원을 이미 쌓아놓고 1년에 3억 3천만 쓰고 있어요. 자, 20년 동안 쓸 수 있는 돈을 미리 현금으로 쌓아놓고 이게 쓰고 있어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제가 엑스포인트 사장이에요. 엑스포인트 사장인데 작년에 제가 돈을 벌었어요. 작년에 돈을 벌어서 현금이 꽤 있다는 사실을 알아서 내가 그
재무과장 CFO 불러가지고 이 투자 내가 여기다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한 10억 작년에 있잖아. 그 10억 조달해서 투자하게끔 하자라고 말했는데 재무과장 CFO가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 회사 돈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작년에 번 돈 10억 원 있잖아. 10억 원 투자하면 되잖아. 라고 했는데 CFO가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가 엑스포인터를 만들려면은 이 기판도 필요하고 플라스틱 케이스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물론이지. 근데 플라스틱 케이스가 없으면 우리 엑스포인트 못 만들죠? 물론이지. 플라스틱 케이스가 우리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한 20년어치 플라스틱 케이스를 살 돈을 미리 내가 쟁겨놨습니다. 이거를 20년어치 플라스틱 케이스 돈은 이걸 가지고는 투자 한 푼도 할 수 없고요. 이 돈 빼니까 투자할 돈이 한 푼도 없습니다. 라고 재무과장이 저한테 말하면 저는 뭐라고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재무과장은? 집에 가라고 해요. 저도 나름대로 노동 감수성 있는 사람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재무과장을 이거 잘라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말이 안 돼요. 기업에서는 있을 수 없어요. 이거는 사기업에서는 있을 수 없는 비효율은요. 자기 돈이라면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20년 동안 20년 동안 쓸 돈을 현금으로 미리 쌓아놓고 20년 동안 쓸 돈을 현금으로 미리 쌓아놓고 1년에 3억 3천원 쓰는 이 비효율은요. 이거는 정말 존재할 수 없는 비효율이에요. 기업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 비효율이고요. 여러분 20년 뒤에 뭐 하실 거예요? 요즘에 그렇게 짧지 않아요. 자, 이게 너무너무 위협적이고요. 우리가 제주도에 양성평등 사업이 필요하다면요, 70억 원이 있다라고 해서 양성평등이 잘 되는 것이 아니고요. 양성평등이 얼마나 돈을 쓰냐가 양성평등이 잘 되는 거예요. 3억 3천을 쓰는지 2억을 쓸지 10억 원을 쓸지가 중요한 거지 돈이 얼마가 있을지는 이건 양성평등을 위해서 하나도 보탬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차라리 그냥 얘를 일반 회계로 70억을 넣고 그냥 한 10년치 이 정도를 한 4억 원을 매년 써도 이건 충분해요. 근데 이게 제가 제주도 조례는 안 봤지만 아마 이 조례가 이랬을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밖에 못 쓰냐면은 조례가 그럴 거예요. 조례가 뭐 이자 비용 발생한 것만큼 원금 훼손하지 말고 뭐 써라 뭐 그런 식으로 조례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런 조례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조례입니다. 만약에 조례가 그런지는 제가 안 봤습니다만 무슨 소리냐면요. 우리 제주도는 양성평등 사업에 얼마를 써야 돼요? 이 장애인 복지, 장애인 사업에 얼마를 써야 돼요? 3억을 써야 될까요? 4억을 써야 될까요? 이거는 누가 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정치적으로 정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나는 장애인 복지 사업에 돈을 많이 써야겠다라고 주장하는 세력과 나는 양성평등 사업에 돈을 많이 써야겠다라고 주장하는 세력과 나는 뭐 그런 공항, 제2공항에 돈을 써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세력이 이거는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논쟁을 하고 정치적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놓고 나는 제주도는 양성평등의 천국으로 만들 거야. 나는 제주도의 양성평등에다가 100억을 쓸 거야. 라고 정치적으로 지르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거지. 나는 양성평등에 100억을 써야 된다 지르고 무슨 100억 말도 안 된다 하고 정치적으로 아웃이 되는가 뭐 양성평등의 최고의 이런 도지사라고 해서 재선이 되는가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요. 3억 원을 쓰는 거에 대해서는요. 정치적으로 나는 여성평등, 양성평등에서 3억을 쓰자라고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조례에 이자가 3억 발생하면 3억을 써라라고 조례가 정해져 있다면은 이거는 정말 이상한 조례라는 거예요. 제주도 조례 제가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자 지급액만 그렇게 써라라고 한다면요. 우리 제주도는 양성평등 사업이나 장애인 사업이나 돈을 얼마를 써야 되냐면은 어떤 정치적인 결단 또는 행정적인 필요 아니면 경제적인 그런 목적에 따라서 위에서 예산을 정해야 되는 거지. 나는 5억을 쓰고 싶은데 이자가 3억밖에 발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5억 쓰고 싶은데 3억밖에 못 써. 나는 1억을 쓰고 싶은데 이자가 3억 발생됐기 때문에 나는 너무 돈이 아깝지만 3억을 써야 돼. 이게 정치예요.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나는 5억을 쓰고 싶은데 이자가 1억 발생하겠다고 1억만 쓰고 나는 5천만 원만 쓰고 싶은데 이자가 1억 발생했다라는 이유로 1억이나 쓰는 그런 황당한 일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요.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딱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쓰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70억 원을 현금으로 모아놓고 60억 원을 현금으로 모아놓고 60억 원을 현금으로 모아놓고 1년에 5억을 쓴다. 이거 10년 동안 쓸 돈이 이미 있잖아요. 중앙정부는요. 만약에 기금 적립금과 이게 지출액 대비가 한 2배 정도 넘으면요. 국감 때 난리가 나요. 국감 때 국회의원들이 엄청나게 화를 내요. 아니 무슨 기금 적립금에 뭐 2배씩이나 적립했냐라고 중앙정부에서 난리가 나는데 제주도는 2배가 아니라 아까 몇 배?
이거는 20배. 이거는 몇 배? 이거는 한 15배, 2배 정도 아니라 공 하나가 더 붙어 있어요. 근데 그래도 이건 중요 정보는 정말 난리가 납니다. 2배 정도 있으면요, 이거 너무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이렇게 20배, 10배, 15배 이렇게 있는 것은 너무 현금으로 이렇게 쌓아놓고 그냥 돈을 이거밖에 안 쓰는 거는 전 너무 아까워요. 이 아까운 하는 이것이 이해가 되나요? 자, 환경보전기금 같은 데도 뭐한 39억 원이 있는데 한 9억 정도 쓰고 있고요. 얘 같은 경우 지하수 보전관리기금도 얘는 뭐예요? 뭐 한 100억이나 있어요. 100억이나 있는데 이 뭐 한 10억 정도 쓰고 있고요. 5개월 광고 이건 뭐 굉장히 돈 많은 기금 아니에요. 제도관광지능기금도 한 590억이나 있습니다. 590억 있는데, 근데 요거는 제대로 요거는 아마 융자 사업인 것 같네요. 그래서 590억이 있는데 계속 융자를 받고 융자를 하고 융자를 받고 융자를 해서 500억을 쓰고 있으니까, 자, 이런 거 가지는 뭐 차라리 규모만 보면 정상적이에요. 그래서 590억을 모아놓고 500억을 600억을 새롭게 받고 500억을 쓰고 이런 식으로 보면은 규모만 보면 규모도 굉장히 크지만 이 비율을 보면은 그래도 제법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보면은 이 지역 농어촌 진흥기금 같은 경우는 1,800억이 있어요. 1,800억. 어떤 형태로 들어있어요? 이것도 그냥 현금이에요. 현금으로 1,800억이 있는데 이 중에서 작년에 쓴 돈은 한 290억입니다. 1,800억. 엄청나게 큰 기금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제주도에 굉장히 이 기금의 돈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오늘 이게 실제로 제가 보면 제 말을 요약을 하자면요, 예산보다 결산이 훨씬 중요하다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예산은 너무 그냥 과소 추계가 됐기 때문에 실제 결산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건데, 그런데 결산 자료를 보자면은 이 과거 결산 자료를 가지고 나는 지금 제주도 현실에 개입을 하고 싶은데 19년 결산 자료를 갖고 와서 내가 어떻게 21년 제주도 현실에 개입할 수가 있냐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21년도 예산 현액 자료를 가지고 왔어요. 자, 예산 현액 자료는 뭐냐면요, 예산 이 본 예산은 저는 별로 그렇게 그 본 예산보다 본 예산에다가 원칙적으로 말하면은 그 2월금, 그 작년에 나온 2월 넘어온 2월금에다가, 그리고 거기에다가 추경을 하면은 더 들어가죠. 그리고 뭐 전용 같은 걸 하거나 그 예비비 같은 경우가 쓰게 되면은 점점 늘어나는 게 예산에 현재 있는 돈이 예산 현액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액은 본 예산액이 있다라면은요, 예산에 현재 있는 돈과 본 예산액은 달라요. 예산에 현재 있는 돈이 진짜 우리가 21년도 제주도가 쓸 수 있는 돈인 거고요. 예산에 현재 있는 돈이 한 6.5조입니다. 6.5조 원 정도 되는데, 근데 이 자료도 저는 조금 이상해요. 뭔가 제주도가 이 행안부에게 준 자료인데 숫자를 보면 뭔가 좀 오류가 보이는데, 근데 그 오류까지 제가 파악하려면은 뭐 한 일주일 정도 걸려서, 아무튼 제 느낌적으로는 이것도 아니에요. 제가 한번 나중에 한번 볼게요. 이 오류 교정되면은 6.5조보다 더 커질 것 같긴 한데, 아무튼 현재 공식 이 제주도가 행안부에 제출한 예산 현액은 한 6.5조 정도 됐는데, 이게 지금 그 제주도에 있는 그 각각의 통장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기금이 있고 무슨 특별액이 있고 무슨 특별액이 있는데, 이게 전체가 6.5조지만 가장 중요한 통장은 뭐예요? 일반액이죠. 일반액이 어디죠? 일반액에 한 5.2조 원을 쓰고 있어요. 일반액에 5.2조 원을 쓰고 나머지 뭐 무슨 특별액에 무슨 기금, 무슨 특별액에 무슨 기금 다 합쳐서 이 6.5조 원 정도 쓰는 것이 제주도 이 전체 이 예산인데요. 전체 모든 통장을 다 까발리면 이렇게 되는데, 이 각각의 통장이 어떤 통장인지 제가 전부 다 나열을 했어요. 전부 다 각각의 통장이 어떤 통장인지 나열을 하자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이런 통장이 있어요. 강정지역주민 공동체 회복기금이라는 통장이 있고, 남북교류협력기금이라는 통장이 있고, 노인복지기금이라는 통장이 있어요. 이 통장에서 하고 있는 모든 세부 사업을 제가 다 나열한 거예요. 그냥 선택한 게 아니고요. 100% 나열한 거예요. 자, 노인복지기금이라는 통장에 돈이 얼마 들어있어요? 12억 원이 들어있어요. 예, 12억 원이 들어있는데, 그런데 12억 원 중에서 실제로 하는 사업은 얼마를 계획되어 있어요? 5억 하기로 되어 있고, 나머지 그 돈 굴리는 거, 그냥 돈 그냥 굴리는 사업이 2억 7천 5억.
정도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이걸 보면요 노인복지기금이라는 통장이 올해 뭐 하는지 샅샅이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12억 할 수 있고 그렇고 우리가 궁금한 거는 이 좀 농업 관련된 그런 것들 농축산물 소득 보존 기금이라는 통장에 돈이 얼마 들어있어요? 110억 들어있어요. 110억 중에서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그냥 가만히 돈으로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6억, 3억, 한 10억, 60억, 30억 정도, 한 90억은 그냥 가만히 있고 한 25억 정도는 이런 제주형 농산물 가격 알리 이거를 위해서 20억 정도 지출하겠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하나 제가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고요. 시간 관계상 이거 그 자료로서 이거 가지고 있으면 좋은 자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 각각의 도시개발특별회계가 어떤 특별회계냐, 돈이 얼마 있고 어떤 사업이 있는지 제가 하나하나 다 나열을 했는데요. 이 중에서 좀 몇 개만 보면은요. 몇 개만 보면은 특히 돈이 많이 들어있는 통장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보면은 언제는 먹고 언제는 이렇게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도 돈이 굉장히 많은 특별회계죠. 360억 원이 있어요. 360억 원. 주차 사업 특별회계가 돈이 360억 원이 되는 이유는 보면은 여기에서도 제주도 이 주차 사업 특별회계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돈을 많이 내신 분 여기 분명히 여러 분 계실걸요? 어떤 분일까요? 주차 위반 딱지. 주차 위반 딱지를 끊으시면 그 돈이 전부 다 어디로 들어가요? 제주도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로 들어가서 이 돈이 불어서 지금 360억 원까지 불었어요. 그래서 이 360억 원 중에서 최소한 몇십만 원은 내 돈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실 텐데요. 자, 360억 중에서 이게 보면은 뭐 이런 여기서도 남는 돈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비비 좀 그렇지 않네. 보면은 어떤 사업을 한대요? 주차장 조성 사업이 한 200억 정도 쓴다고 하잖아요. 200억 정도 쓴다고 하는데 지금 5월 18일 현재 한 72억을 썼네요. 굉장히 돈 많이 썼네. 예상과는 달리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 돈은 360억 원 있는데 이 지출은 굉장히 잘하네요. 최소한 올해는 지출을 한 200억씩이나 한다고 하니까 뭐 제법 지출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데 중소기업 육성기금에도 한 550억이 있는데 그냥 실제로 지원하는 돈은 300억 원이고 한 200억 원은 그냥 가지고 있겠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농어촌진흥기금에도 한 910억 원이 있는데 910억 원 중에서 그냥 가지고 있겠다라는 돈이 한 460억 정도 돼요. 그러니까 910억 중에서 쓰겠다라는 돈이 400억이고 그냥 내부거래 지출이나 여유자금 대출은 그냥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사업 계획이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런 돈이 한 360억 정도 되니까 그냥 이 돈도 놀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지역 농어촌 진흥기금에서 현금 360억 원이 그냥 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모든 특별회계와 모든 기금을 다 세부 사업 단위로 다 나열을 해드렸으니까요. 이거는 한번 천천히 좀 분석을 해보시면은 어디에 돈이 얼마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마지막은 아니구나. 그래서 전체 이 제주도 그 예산을 제가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거든요. 공공질서 분야 예산, 교육 분야, 국도 및 지역개발 분야로 되고 농림해양수산 분야 같은 경우는 얼마를 쓰게 편성이 됐냐면은 올해 같은 경우는 7,900억 원이 편성됐어요. 올해 제주도 농림해양수산은 7,900억 원인데 그 중에서 농업농촌은 5,700억 원, 그리고 임업산촌은 360억 원, 해양수산 어촌은 한 1,800억 원 정도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주도에 있는 농림해양수산 예산을 조금 더 크게 확대해서 보면은 이렇습니다. 이거는 지금 제주도 전체 사업을 제가 다 나열한 거거든요. 제주도 전체 사업 20년이구나. 20년은 그냥 자료로만 보시면 되고요.
21년도. 21년도 제주도 사업 중에서 제일 큰 사업은 이거예요. 물론 인건비가 제일 크고요. 제주도에서 제일 큰 사업이 인건비인데 그게 1,600억이고요. 인건비 빼고 제주도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제일 큰 사업이 요 기초연금 지급인데요. 그게 도비로 나가는 사업은 700만 원밖에 안 되네. 그래서 이 제주도에서 하고 있는 이 도비를 보면은요, 가장 큰 사업 1,000억 원이 넘는 사업도 한 5개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1,000억 원이라는 의미를 어느 정도 되는지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이 제주도의 도비에서 한 몇백억 정도 쓰면은 제주도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이 상위 한 10번째 안에 드는 사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뭐 몇백억이 그냥 현금으로 남아있다라는 거 보고 제가 너무너무 가슴 아파했잖아요. 그 이유를 보면은요, 몇백억이 얼마나 큰 돈인지 알 수가 있어요. 제주도가 하고 있는 모든 사업 중에서 상위 한 10자리 정도만 돼도 한 몇백억, 1,000억 원이 안 돼요. 그 1,000억 원이, 제주도가 1,000억 원짜리 사업을 한다면요, 제주도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10번째, 상위 한 10번째 사업이 되는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드는 큰 돈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정말 말하고 싶은 것은 제주도 전체 사업이 아니라 이 제주도 농업 사업인데요. 제주도 농업 사업인데 이겁니다. 자, 제주도 그 농림해양수산 분야 사업 중에서 제일 큰 사업은 전 한 페이지 넘어간 것 같다. 이거구나. 그 제주도 사업 중에서 제일 큰 사업 순서대로 제가 요 순서대로 나열을 했거든요. 제일 큰 사업은 이거는 그냥 돈 가지고 있는 사업이니까 이거는 그냥 무시하셔도 되고 내부거래 지출은 2차 보전액 지원인데 왜 이게 직불금 사업보다 이게 더 크네요. 굉장히 크네요.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은 이 농어촌 사업 중에서 제일 큰 사업은 일반적으로는 직불금 사업이거든요. 근데 직불금 사업보다 더 큰 사업이 있는 이 2차 보전액 지원, 이 융자 그 2차 보전액 지원이 뭐냐면은 융자 하면은 그 시장 금액과 그 정책 금액 그 이자 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 금리는 100만 원인데 나는 50만 원에다가 융자해주고 싶어. 그러면은 그 차액 5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것이 요 2차 보전액 지원인 거고요. 이건 조금 이례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직불금보다 이 융자 2차 보전액 사업이 더 큰 데는 저는 처음 봤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그래서 굉장히 융자 사업에 크게 이 사업을 되게 많이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직불금 사업이 제일 큰 사업이어서 한 250억 원 정도 되고요. 그 이후 보면은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죠. 뭐 바퀴발 정비 사업, 뭐 감귤 유통 어쩌고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보조금 사업들이 있는데 이거를 제가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 시간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시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럴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은 이 하나하나 사업에 대해서는 저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잘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할 수 있는 거는요. 이 리스트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이 리스트가 제주도 농림해양수산 분야 중에서 제일 큰 사업부터 그리고 요 금액 순서대로 쭉 나열을 한 요 리스트를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것까지가 제가 할 수 있는 건데요. 넘어가기 전에 예. 직불금 각인데 예. 다른 지역에서 시도에서 매칭으로 직불금을 주는 데가 있어요. 직불금이요? 직불금을 매칭으로 주는 거는 조금 어색하고요. 뭐 그 농민수당 같은 경우는 거의 다 하고 있잖아요. 뭐 다른 지역 농민수당 안 하는 지역 거의 없고요. 그래서 제가 그 농민수당 얘기를 조금 하자면은요. 이게 보면은 이 제주도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지자체 보면은 농업 관련된 보조금이 굉장히 많아요. 농업 관련된 보조금이 대단히 많은데, 근데 이게 농민분들은 이 과거에 여태까지 농업 관련 이 특히 지방 농업 관련 예산들을 보면은요, 어떤 목적의 예산 사업이 많냐면은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그런 목적의 예산 사업이 대단히 많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말을 딴 데서 하면 이해를 못 하는데 농민분들한테는 이 말을 하면 설명할 필요 없이 다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은요. 지원 사업을 통해서 생산성이 향상되면요. 농민 소득은 오히려 낮아지더라라는 이 얘기는 다른 데서는 이해 못하지만 농민분들은 이건 뭐 설명할 필요 없죠. 이게 그래요.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지원을 하면은 오히려 농민 소득은 더
감소하는 이런 황당한 일이 이거는 발생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농민 사업이 생산성 향상 수업에 발음이 안 돼요. 생산성 향상 사업에 지출되는 것이 오히려 농민 소득을 더 다운시키는 그런 황당한 일이 벌어진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런 제가 직접 이런 개별 보조금 사업을 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게요. 저는 예전에 저도 한 1년 정도 농사를 진 적이 있어요. 하우스 농사를 진 적이 있는데 그 하우스 그 난방을 어떻게 했냐면은 그때 제가 나름대로 막 계산을 해본 결과 난방에 가장 싼 게 뭐였냐면은 그 수납을 이렇게 이중막으로 해서 그 안에다가 그 지하수를 끌어올려서 이 지하수 난방을 하는 게 이게 제일 싸겠다라고 해서 이 시설비를 투자해서 그 하우스를 했었어요. 자,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는 그것을 완전히 이거는 실패했어요. 더 싼 방법이 있었어요. 왜? 제가 용인에서 하우스를 하나 졌었는데 그 용인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수막에는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고 뭐 석탄이니 뭐 이런데 그런 데다가 보조금을 지원해서 원래 시장 가격만 보면은 수막 난방이 더 싼데 수막에는 보조금을 주지 않고 뭐 그런 연탄에만 보조금을 줘서 연탄이 더 싸게끔 이게 책정이 됐더라고요. 저는 용인 보조금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경제적인 것만 따져서 수막을 설치했더니 오히려 더 비싼 사업이 됐어요.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되시죠? 네. 이게 보조 사업을 하면은요 오히려 농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어디 안동인가 어딘가 봤더니 보조금이 어떤 보조금이 있냐면은 그 사과 한 농사 짓는 데다가 이렇게 반사판을 설치할 때 보조금을 준대요. 그래서 왜 사과에다 반사판을 설치하냐 했더니 그러면 사과 색깔이 이렇게 빨갛게 나온대요. 이렇게 밑에 반사판 설치하면 그런 보조 사업도 저는 굉장히 안 좋은 보조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왜냐면요 사과 색깔을 빨갛게 만드는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농민들이 스스로 자기가 기술 개발을 해서 반사판을 해서 빨갛게 만들기도 하고 뭐 어떤 데다가 뭐 어떤 식으로 해서 빨갛게 만들고 여러 가지 기술이 이 농민들이 스스로 기술 개발을 해야 되는데 딱 안동은 다른 기술에는 하나도 보조금을 주지 않고 반사판에다가만 보조금을 주면은요 농업 발전이 안 돼요. 그냥 반사판만 주구장창 설치를 하면은 다른 방법의 사업은 이게는 뭐 이거는 기술 발전이 안 되는 거고요. 답답한 업체라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반사판 업자를 위해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반사판 사업들을 보면은요, 이게 자기가 농민들에게 매칭이 있더라고요. 반사판이 가격이 10,000원이라면은 거기서 한 8,000원 정도를 지원해주고 2,000원 정도는 농민이 스스로 이렇게 매칭을 하자라고 하는데요. 업자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원래는 이게 10,000원인데 이거를 12,000원이라고 이거를 신고를 해요. 그래서 12,000원을 신고를 하고 2,000원 사실 이게 주지 않는 그리고 자기가 먹는 이게 사실 업자만을 위한 사업이고 보면은요 이게 하나하나 보면은요 다 보시면 이게 금액이 조금 큰 거는 아닌데요 금액이 이제 10억 원 말고 그냥 한 몇백만 원, 몇천만 원짜리 보조금도 많거든요. 선수들은 딱 보면 알아요. 아, 이 사업은 저기 뒷집 저기 최신애를 위해서 만들어진 사업이구나. 이 사업은 저기 앞집 저기 박신애를 위해서 만들어진 사업이구나. 선수들은 보면 알아요. 작은 사업들은 그렇고 보면은 뭐 고추 농가 무슨 보조금 하면은요. 아니 왜 고추 농가만 보조금 줘요? 호박 농가는 안 주고 또 보면은 그러면 또 오이 호박 농가 보조금 줘요. 아니 왜 호박 농가 보조금만 줘요? 오이 농가 보조금 안 주고 이게 나는 내가 오이를 심을지 고추를 심을지 호박을 심을지 이거는 농민들이 스스로 선택을 해야 되는데 딱 보조금은 오이에다가는 보조금 많이 주고 호박에는 보조금 조금 주고 고추에는 보조금 안 주면은 그 보조금에 따라서 가장 내가 잘할 수 있는 이 농업이 가장 효율화된 상태로 농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농업을 굉장히 왜곡시키는 그런 황당한 효과. 그래서 아무튼 그 보조 사업을 통해서 생산물이 증대되면은 비료 같은데 보조금을 줘서 생산물이 증대가 되면은 오히려 농산물 가격은 폭락해가지고 소득이 감소되는 보조금은 보조금대로 쓰고 농업 발전은 농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농민 소득은 소득대로 줄어드는 이 황당한 보조 사업들이 농업 보조 사업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가장 좋은 거는요. 차라리 이런 보조 사업들을 좀 통폐합을 해서 농산물을 그 소득을 향상시켜주는 사업으로 통폐합하는 것을 저는 정말 바라요. 생산성을 향상해주는 것이 아니라 소득을 높여주는 사업을 하면은 그 소득을 가지고 농민들이 스스로 선택을 하는 거죠. 나는 고추 농사를 짓을 거야. 나는 감귤 농사를 짓을 거야. 나는 감귤에다 반사판을 안 짓고 안 하고 뭐 새로운 그런 농업 발전을 왜 농민들이 스스로 기술을
향상을 왜 못한다고 왜 생각을 합니까? 당연히 할 수 있어요. 뭐만 있으면 소득만 지원해주면 소득만 정확하게 지원해주면은 충분히 농민들이 스스로 할 수가 있는 거를 왜 소득을 지원해주지 않고 하나하나 이게 다 박씨 아저씨를 위한 거고 이거는 김씨 아저씨, 최씨 아저씨를 위한 그런 사업들이 쭉 그런 사업들이고 한 번 생기면 이게 없어지지 않아요. 한 번 생기면은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농민들을 위해서 이런 짜잘한 보조 사업들을 조금 더 통폐합을 하고 차라리 농민수당 같은 소득을 직접적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이 이런 이 농업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근데 이게 소득을 직접적으로 지원해주는 농민수당 만들다고 하면은 우리 이 뭐라 그래요? 저기 집회부는 공무원들은 돈 없어요. 돈 없어요. 그래요. 돈 없어요. 그래요. 근데 돈 없다라는 얘기는요. 우리한테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시장한테도 하고요. 의원님한테도 해요. 딱 시장님이 되거나 의원님이 되면은 기쁘잖아요. 그럼 시장님이 되면은 어떻게 돼요? 여기 저기 예산과장 기획실장한테 부른 다음에 내 공약집을 보여주죠. 내 공약집 보여줘서 이게 내 공약이니까 내년도 예산 편성을 반영하시게라고 말하면은 예산과장이나 기획실장 뭐라고 그러지 알아요? 돈 없어요. 돈 없어요. 그래요. 똑같아요. 그러면은요. 돈 없어요 하면서 뭘 보여줘요? 예산서를 보여줘요. 예산서 보여주면 진짜 돈 없어요. 제주도 예산서 보면 돈 정말 없어요. 아무것도 못해. 농민수당 절대 하면 안 되고요. 아무것도 요구하면 안 돼요. 왜? 예산서에 뭐라고 써져 있어요? 아까 얼마? 이미 19년 결산 수입보다 21년 예산서가 더 적잖아요. 그 적은 돈 가지고 정말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실제 제주도 현실은 뭐다? 21년 예산서가 현실이 아니라 이렇게 수세기 기업금에도 돈이 얼마든지 많고 기금에도 돈이 얼마든지 많고 수백억 원이 돈이 있는데 이거를 현금으로 가만히 있으면서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거는요. 재정하는 사람으로서는 이 아까 10,000원을 내고 육개장 사발면 1,000원짜리 육개장 사발면 내서 9,000원의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고 화를 내는 사람이 이 수백억 원을 현금을 쌓아놓고 서비스를 못 받은 거에 대해서 저는 그 사발면 9,000원 손해본 거보다 수백억 원 손해본 거에 대해서 더 많이 분노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은 근데 한 가지만 마지막에 말을 하고 끝낼게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건 주의해야 돼요. 수세기여금이나 기금적립금이 굉장히 돈이 많이 있잖아요. 이거면은 뭐 농민수당을 1년이 아니라 뭐 한 5년 이상, 한 10년 가까이 줄 돈이 이미 현금으로 쌓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가지고 그냥 농민수당을 주자라고 말하면은요, 절반은 맞지만 또 절반은 틀린 말이에요. 왜? 우리 농민수당 딱 5년만 하고 끝내야 될까요? 한 10년만 하고 끝내 한 7년? 7년만 하고 그냥 끝낼까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거는 이미 여태까지 쌓여있는 적립된 돈이기 때문에요. 그냥 이거를 가지고 농민수당 주자라는 것은 뭐 앞으로 뭐 1, 2년, 뭐 2, 3년은 줄 수가 있지만 지속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지속되려면 어떻게 돼요? 지금 나가고 있는 사업을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것은 필수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가고 있는 사업을 구조조정하는데 우리 농민들이 우리 여성 예산을 주지 말고 농민 예산에 더 쓰자, 장애인 예산을 주지 말고 농민 예산에 더 쓰자라고 말하면은 정당성이 떨어져요. 정당성이 떨어지니까 우리 농민들은 뭐 다른 쓸데없는 사업을 구조조정하자라는 말도 물론 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구조조정 분야는 어디를 가지고 우리는 말을 해야 돼요? 지금 나오고 있는 농민 그런 이상한 보조 사업들 있잖아요. 이런 보조 사업들을 주지 말고 차라리 이거를 농민 수당으로 전환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면 굉장히 힘 있는 말입니다. 저쪽 다른 예산, 뭐 여성 예산을 뺐자, 장애인 예산을 뺐자, 교육 예산을 뺐자, 그걸 가지고 농민 수당 하자. 이러면은 싸우자라는 거죠. 아니 저는 예산은 이거는 정치적 싸움이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당연히 필요해요. 그렇지만 조금 더 그것도 필요하긴 하지만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지금 농민들한테 나가는 그런 여러 가지 불필요한 사업은 없어요. 덜 필요한 농민 수당보다 덜 필요한 보조 사업들을 줄여서 이거를 농민 수당으로 전환하자라고 스스로 농민들이 이런 보조금은 농민 수당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없애자라고 이건 좀 결의하는 그런 뭐 좀 논의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